자, 수험생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구월문평이 끝났습니다. 구월문평 생각보다 참 이게 쉽다고 해야 되나 어려워야 되나 모르겠지만 딱 적당한 난이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투스 추정으로 해서 지금 현재 1등급 컷은 93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9월 6일 당일 8시 한 2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해설 강의를 할 동안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좀 해결하시고요. 선생님은 조금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는 많이 해드릴 거고요. 쉬운 문제 중심은 틱틱틱 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9월모평 해설 강의를 딱 틀은 여러분 학생들 지금 무슨 마음 갖고 해설 강의를 틀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자, 해설 강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다시 한번 분석을 꼼꼼히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여러분이 방쌤의 강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관점으로 듣는 겁니다. 근데 이 해설 강의 선생님이 오늘 찍으면 아마 3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3시간 동안 이 선생님의 얼굴이 보고자 아니면 너 문제 잘 푸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 당장 끄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시험 본 학생들 무조건 뭐합니까? 분석부터 하세요. 나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나는 시간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나는 그리고 집착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나는 개념이 정확하게 있는지 라는 것을 먼저 분석하시고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분석을 토대로 꼼꼼하게 해결책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래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선지나 문제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무슨 말인지. 자, 9월모평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난이도부터 갈게요. 작년 수능이 1등급이 92점 정도였어요. 그거보다는 약간 쉬웠어요. 자, 올해 6월은 1등급 89점이었습니다. 이거보다는 좀 어려웠죠. 자, 보다는 뭐야 이게 약간 어렵고 바뀌었네요. 이 조교가 미쳤나봐요. 봐, 작년 수능보다는 약간 어렵고요. 올해 6월 자, 작년 수능과 비슷했고요. 92, 93은 비슷하고요. 올해 6월보다는 약간 뭐합니까? 쉬웠습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출제 경향을 볼게요. 유형평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를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변화는 뭐냐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문학 부분에 있어요. 비문학에서 영역에 대한 통합 문제가 나왔습니다. 결국 뭐냐면 여기 밑에 보면 알겠지만 과학과 인문지문이 합쳐서 나온 최초의 모의평가가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영역, 완전히 다른 영역에 합쳐진 것은 예전에 작년 6월 모평에서 주파수 지문이죠. 그래서 음악 지문과 이 주파수 과학이라고 볼까요? 과학 지문과 음악 지문이 결합된 지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로 또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요거예요. 문학론이 계속 출제됐었어요. 작년 6월부터 이 문학론이 계속 출제돼갖고 문학론 갖고 막 강의를 만드시는 선생님도 계셨는데 요번에는 문학론이 출제되지 않았고 극문학이 출제됐다는 거. 한 가지 더. 고전 소설과 고전 시가 결합된 형태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춘향전에 관한 잡가가 나온 적 있죠. 자, EBS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대비할 수 있을 거고 문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난이도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문법에서 11번 문제. 그렇죠? 그냥 비문학에서 양자역학 지문인데요. 그걸 양자역학 지문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논략 지문 같이 나왔으니까요. 비문학 31번 문제. 이 두 문제가 바로 1등급을 가르는 키포인트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선생님 요건 이해해요. 비문학 31번 문제. 이건 누구나 다 어려웠을 거야. 하지만 문법 11번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솔직히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직까지 내 강의를 선생님의 문법 강의를 안 들은 학생이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요. 선생님 문법 강의 들은 애들이 만약에 11번 틀렸다. 그럼 선생님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선생님 자체가 개살구 이런 것들은 많이 했던 예시기 때문에 아무튼 요 두 가지 문제가 조금은 1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번 모평분석을 통한 약점 체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 TCC도 하나 찍었는데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약점 체크. 나는 무엇이 약하냐. 나는 문법에서 개념이 약한지 아니면 보기에서 끄집어내는 게 약한지 아니면 비문학에서 읽기가 약한지 문제에서 자꾸만 선지를 놓치고 푸는지 근거 안 놓치고 푸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수능 전까지 미진한 개념학습과 실전 훈련을 병행하셔야 되고요. 특히 길이가 긴 지문, 정보가 많은 비문학에 대한 철저한 행동 요령이 있어야 돼요. 메모를 할 것인가 아니면 밑줄을 긋고 문제 순서는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것도 정확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 6월 9월 수능이고요. 올해 6월 9월입니다.
6개의 시험지가 있습니다. 이 시험지를 심층 분석해 갖고요. 길이가 긴 지문 아니면 문학과 비문학이 결합된 지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읽고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행동 강령을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실전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전 모의고사 선생님도 그 엘리트 모의고사라고 있죠. 그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 모의고사에서 비트 지문 그 있잖아요. 우리 28번 문제 그 그대로 나왔었어요. 아무튼 실전 연습을 통해 시간 관리, 멘탈 관리까지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부터 1번부터 합법 작문, 문법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빠르게 가냐? 할 게 없어. 너무 쉬워서요. 알았죠? 자, 보니까요. 1번부터 3번까지입니다. 제일 먼저 합법할 때 뭐 한다? 강연의 일부구나. 그럼 강연을 듣고 일부를 읽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뭘 봅니까? 문제를 봐야겠죠. 1번 문제입니다.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 밑줄. 자, 말하기 방식을 적절한 걸 물어봤고요. 2번 문제는요. 자, 다음 강연자가 사용한 시각자료이다. 시각자료를 보며 강연을 들은 학생이 떠올리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 이거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렇죠. 지문 읽으면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의 답이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태였고요. 3번 문제는요. 강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요. 자, 3번 문제 뭐라고 돼 있어? 추가 설명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심화학습을 요청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심화학습. 그 옛날에 우리 그 첫째 우리 연우가요 5학년이거든요. 5학년인데 지금 그 6학년짜리 문제를 풀고 있어요. 이 선행학습 안 좋은 건데 그 엄마가 하여튼 지랄보다 엄마가 좀 그래요. 하여튼 근데 5학년인데요. 요즘 뭘 풀고 있냐면 요걸 풀고 있어요. 요거 알아요? 요거 센수학이라고. 아, 이거 되게 짜증나는 거죠. 센수학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A 파트, B 파트, C 타입이 있어요. 아시죠? 다 할 거야 수험생들은. A타입, B타입, C타입. 요즘에 우리 연우가 B타입을 풀면서 겨우겨우 풀어요. 근데 C타입 보면서 헉거려요. 왜 그럴까? C타입이 제일 어려운 거보다. 그러면 A, B, C타입이 있는데 이 A, B, C타입이 어떤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의 A, B, C타입은 다른 개념이 나오는가요? 아니죠. 같은 개념에서 점점 뭐 하는 거야? 심화학습하는 거죠. 얘가 기본이라면 좀 더 심하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심화학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기본학습에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기본학습은 뭔데요? 바로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0%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기본학습에 관련 없는 부분을 추가하거나, 그렇죠? 오케이.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기본학습만 또 말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이렇게 따진다면 문제는 되게 쉽고요. 선생님은 그 부분을 생각하고 먼저 그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됐죠? 오케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지. 예. 기본학습과 관련 없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지. 기본학습 내용만 말하거나 이거죠.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1번 문제부터 선생님 가보면요. 자, 이 지문은 이런 지문입니다. 영양성분 표시제도에 대한 거예요. 자, 영양성분 표시제도입니다. 표시제도가 이 글에 화제가 됐고요.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개정을 했다 이거를 바꿨구나. 자, 개정 전과 그쵸? 오케이. 개정 후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조의 관점으로 읽으셨다면 이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 선생님도 그래서 여기 뭐 네모, 세모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알았죠? 자, 됐어요. 가볼게요. 1번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답은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관련 기관의 발표자를 인용하여 자신의 언급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두 번째 줄 질병관리본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일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언급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한 거죠. 나머지 것들은 뭡니까? 지문에 없습니다.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기억랜드 글리들이 쭉 있는데요. 요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저는요. 왜 어렵지 않았냐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을 쭉 보면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풀었습니다. 1번 문제 두 번째 단락에 있고요. 자, 2번 문제 세 번째 단락에 있고요. 2번 선지, 3번 선지는 세 번째 단락에 있고요. 4번 선지도 다른 성분들의 위치를 구분해서 표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리을 맨 위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 단락에, 네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열량 표시.
그 다음 미음은 함양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으로 추가되면서 1일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도 표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가 틀렸냐면요. 야, 여기 봐봐.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뭐가 됐어요? 원래 되어 있었어요. 원래 그전 거 전에도 있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1의 제공량 함량이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기준치 맨 마지막에 있죠.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 있죠. 자, 그러므로 미음 부분, 이 미음 부분을 어디 있어 미음이? 미음 부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이야?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넘어갑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 문제도 되게 쉬운데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볼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영양성분의 표시 방법을 바꿨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얘가 뭐야? 지문에 벌써 다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 얘는 뭐야? 추가 질문이 틀렸습니다. 추가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4번에서 10번 볼게요. 자, 화법과 작문이요. 6월 무평에서도 이렇게 묶여서 나왔는데 2번에서도 묶여서 나왔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풀 순서를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읽고 어떻게 풀 것인가. 왜냐면 지문이 길어. 자, 한 지문 한 단락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가와 나를 다 읽은 다음에 문제 푼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겠죠. 자, 문제 포인트를 딱 잡으시고요. 출제 포인트를 봅니다. 4번입니다. 자, 가에 반영된 내용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저는 어떻게 풀었을까요? A. 읽으면서 풀었어요. 저는 A를 읽으면서 풀었다고 하고요. B는 뭐야? 다 읽고 풀었다고 표시합니다. 자, 그럼 읽으면서 푸시면 되고요. 5번 문제는 글쓰기 방법에 대한 거야.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적절한 것이죠. 얘는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다 읽고 풀었어요. 글쓰기 방법으로. 자, 이건 보시면 될 거고요. 쉽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야, 면접 대상자가 사고 과정의 일부이다. 보기 1에 참고하여 AC에 대한 질문과 분석과 답변을 연결한 것입니다. A, B, C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도 저는 읽으면서 풀었어요. A 읽고 체크하고요. 자, A까지 읽은 다음에 6번 문제 읽었어요. 보기 읽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완다 짝짓기 한 거죠. 됐죠? 오케이. 7번 문제입니다. 나에 나타난 면접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뭐 이거는 뭐 다 읽고 풀어도 되고 읽으면서 풀어도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전 이건 다 읽고 풀었습니다. 됐어요. 자, 보면 우선 4번 문제를 딱 가시면요. 요거 가와 나를 얘기하면 가에 대해서는 뭐냐면 지금 또래 상담 요원의 모집 공고문을 보고 거기에서 자기소개서를 쓴 거예요. 자기소개 쓰면서 첫 단락에 동기가 나와 있고요. 그쵸? 오케이. 성장 배경 이런 건 안 나와 있고요. 성격의 장단점 이런 것도 없고요. 지원 분야에 의미 있는 활동, 뭐 책을 읽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상담 심리학의 기초. 라는 책을 읽었대요. 자, 로저스의 인간 중심적 상담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지원자의 다짐, 마지막 단락에 지원자의 다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기억, 리을, 미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5번 문제 갑니다. 가의 글쓰기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구체적 경험을 제시하여 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공부방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친근하게 초등학생들 도와주는 거라고 하면서 레포 형성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요. 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또 맞습니다. 나머지 거는 없고요. 자, 6번 갑시다. 자, 면접은 질문을 통해 면접 대상자의 지식, 성품,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공적 대화이다.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는 면접 대상자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요거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뭐다? 그에 따라 적절한 답변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뭘 연결시켜라? 얘네들을 연결시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A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이 뭐였냐면요. 다양한 상담 유형이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또래 상담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지. 바로 이 또래 상담에 대한 필요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봐봐. 지원 분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근거를 들어 답할 요구를 하는 거 이거가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자, 얘기하려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겠죠. 자기소개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근거로 답변을 한대요. 설문조사 어디 있을까요? A에서 자, 두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 제가 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 고민을 이해하고 싶은 대상 1순위가 친구였습니다. 라고 설문조사 근거를 대상으로 갖고 얘가 A가 되죠. 그럼 1번 A는 어떻게 됩니까? B와 다가 되기 때문에 둘 다 틀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B를 읽어보면 뭐라고 되냐면 평소 또래 상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군요. 인간중심 상담 이론. 이거 어디서 쓴 거야? 그렇지. 자기소개서 쓴 거예요.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거야. 그럼 질문의 의도 체크합니다. 요거죠. 자기소개서에서 제시한 내용이나 추가적 설명을 요구하는군. 얘가 이제 B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언급한 내용을 상황에 적용한 건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체계 등을 바탕으로 답변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뭐야? B가 됩니다. 이렇게 짝짓기가 되죠. A와 나가 돼 있습니다. 그럼 A와 나가 짝져진 거. 그럼 답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C 부분은요. 여기에 뭐로 고쳐져야 돼요? 가로 고쳐져야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7번 문제 가볼게요. 7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 자, 답은 2번이에요. 이건 지문에 없어요. 할 말이 없고요. 자, 되묻는 방식으로 질문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어디 있냐? B에서 세 번째 줄 내려가시면 F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뭐야? 네,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 반응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면접자는 면접자 대상의 답변의 내용을 요약하여 재진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면접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신뢰와 친근감을 뜻하는 레포는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상담의 중요한 요소라는 말이군요. 라고 하면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 편안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7번까지 선생님은요 그냥 스피드하게 풀었어요. 되게 쉬웠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7분 컷이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쉬웠습니다. 자, 8번에 10번도 어렵지 않았는데요. 건의문이죠. 건의문인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 장문 상황을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를 먼저 읽은 다음에 발문으로 가는 게 더 편했습니다. 자, 8번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초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초고가 어디에 있냐면요. 자, 지문이 딱 있는데 초고를 딱 읽었는데요. 저는 어디까지 읽었냐면 한 두 번째 단락을 읽은 다음에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풀어봤어요. 그럼 다 읽은 다음에 풀어도 되고요. 물론 얘는요 어떻게 풀어도 관계는 없어요. 저는 A를 해도 되고요, B를 해도 된다 이거야. 자, 얘는요 답이 몇 번이냐면 5번입니다. 5번. 건의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을 보면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을 신설한다 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머지 거뭐 해결방 한 개점 없고요, 건의가의 견해도 없고요. 자, 여러 해결 방안도 나온 게 아니에요. 한 개밖에 안 나왔고요. 반론도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여기 쉬운 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9번. 선생님의 조언을 고려할 때 기억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진짜 선생님 제가 보기엔 진짜 어렵지 않은데요. 건의문 끝부분에 건의가 받아졌을 때 건의 주체, 첫 번째는 주체,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일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왔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둘 다 나와야 돼요. 주체,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돼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 도움이 돼야 된대요. 5번 보세요. 긴 통학 시간으로 인한 A단지 학생들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어 학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여기까지가 기억이죠. 그 다음 학교 주변 고통 혼잡을 해결하여 인근 주민들도 불편해서 할 수 있다. 니은이죠? 됐죠? 그럼 답은 5번이에요. 나머지 거는 둘 중에 한 개가 다 빠져 있습니다. 10번. 자, 보니까 보기 자료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료 활용해서 초고를 보완해보자 이거죠. 가는 뭘 얘기하냐. 지금 버스가 너무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빨리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아침밥도 못 먹어요 이거죠. 그 다음 등교수단의 이용률이 보니까 점점 뭐합니까? 자가용을 많이 타고 다니고요. 시내버스는 적게 타고 다녀요. 그렇죠? 오케이. 버스가 불편하다 이거죠. 신문기사 보니까요. 빵빵시가 성화부터 고등학교 학생 전용 급행 노선입니다. 이거 누가 한 거야? 그렇지. 아까 건의문에 썼던 그 해결책이죠. 운영했더니 7시 30분부터 9시까지만 운행한 거야. 그랬더니 뭐합니까?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통학하는 비율이 급행 노선 운행 전보다 훨씬 더 증가됐다 이거죠. 됐죠? 오케이. 많이 학생들이 이용한다 이거야. 나의 해결책 좋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가완화를 활용하여 자가용 증가가 시내버스 이용 불편의 원인? 아니죠. 불편의 원인은 뭐죠? 그치, 노선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이죠. 자가용 이용과 증가와 이게 두 개가 관련이 없고요. 시내버스가 불편하니까 뭐 한 거야? 자가용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내버스 이용 불편이 원인이 되고 자가용 이용이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죠.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거는 뭐 쉬웠으니 넘어갑니다.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 문법부터 갈 건데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 학생밀 나왔는데요. 문법, 비문학, 문법 비문학은 대체로 뭐야?
첫 부분에 뭐가 나왔습니까? 화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대화하기 때문에 또 이걸 어떻게 보면 비문학이라고 보기도 되게 애매해요. 아무튼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인공위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세 단어를 만드는 원리를 알아볼 텐데 그 중에서도 실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합성 명사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먼저 알아보려고 한다 이거지. 그럼 이제부터 합성 명사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이 글에 뭐가 되는 거야? 화제가 된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첫 번째 학생이 얘기합니다. 1번.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말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다 동그라미 1번 쳤어요, 저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논밭, 불고기, 불 플러스 고기겠죠? 명사에 명사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밖에 동그라미 2번. 용언의 활용이 명사와 결합한 건너의 목, 노림수, 섞어찌개 같은 경우도 있어요. 자, 건너다라는 용언이 있다는 거죠. 노리다라는 용언이 있는 거고요. 섞다라는 용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새색시처럼 3번.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 앞에 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이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런데 말씀하신 합성 명사들 보니 뒷말이 모두 다 명사이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말 합성 품사에는 뒤에 오는 말이 품사가 같은 것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나왔죠. 요것도 체크해놔야 돼요. 앞에서 말했듯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명사가 아닌 품사들로만 이루어진 합성 명사도 있답니다. 이거죠.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문제가 된 거죠. 만드는 거죠. 딱 밑줄에 있으면 문제 있겠지. 그 문제가 몇 번이에요? 12번 문제예요. 자, 그럼 다 몇 번이? 이거는 뭐 대가면 10초짜리 문제예요. 잘 모시죠. 자, 그럼 잘 플러스 모시겠죠. 잘 모십니다. 그쵸? 오케이. 어우, 거참 밥을 잘 먹는다. 품사 뭐예요? 부사죠. 그쵸? 오케이. 밥을 못 먹는다. 얘도 뭐예요? 부정부사입니다. 그쵸? 다음 몇 번이야?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것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사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오늘, 날이라는 명사가 다 있죠. 그럼 갈림길, 여기도 명사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잘 보세요. 다시 가볼게요. 명사가 아닌 품사들로만 이루어진 합성명사는 1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걸렸어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런데 생각해보니 요즘 자주 쓰는 말은 그런 방식과 다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자주 쓰는 인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강 듣고 있네요. 자, 인터넷 강의가 함쳐진 말이지만 줄어든 말인데 앞말에 뒷말에 첫 음절만 딴 거야. 인, 강 이렇게 따는 거죠. 여러분 고터 알아요? 고터? 아, 이게 또 이 지방 비하가 아닙니다. 지방에 있는 애들이 좀 모르는 애들이 뭐죠? 어떤 내가 저번에 대전 가서요. 비하 아니라고 했다. 알았어, 지방 비하. 대전 가서 너는 고터 알아? 그러니까 고터가 뭐예요? 뭐 고궁 같은 거 있는 거예요? 라고 지금 말하는 애도 있더라고. 고터가 고속터미널이에요. 혹시 이거 아세요? 신내? 피디님 신내 아세요? 신내? 모르시죠? 신정내거리예요. 저희 동네예요. 이거 모른단 말이야. 나 알았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것들 줄임말을 얘기하는 거죠. 별거 다 있던데. 라팍 알아요? 라팍. 대구에 있어요. 라이언파크인가? 뭐, 야구장이래요.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서울의 사람도 그런 거 모르고, 또, 지방의 다른 지역의 사람도 그런 거 잘 모르겠는 거죠. 자, 보세요. 뭐, 컴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냥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기도. 자, 그러면 다르게 만들어진 거 두 가지. 첫 번째 뭘까? 이렇게 앞말과 뒷말이 따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컴퓨터와 언신이 합쳐진 말이래요. 자, 줄어든 말인데 앞말의 첫 음절과 뒷말의 둘째, 셋째 음절을 딴 거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첫 음절과 둘째, 세 음절을 딴 거죠. 원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찾아라 이거야. 기억과 배움 중 윗글에 설명한 단어형사법 사례에 해당되는 거 찾아라 이거지. 자, 그럼 먼저 단어형사법이니까 무조건 뭐여야 돼? 합성어여야 돼.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합성 명사니까. 근데 이거 선생님 합성 명사가 아닌데 어떡하냐 아이들아. 님은 뭐야? 접사죠. 그렇죠? 오케이. 그 선생님을 줄여서 쌤입니다. 이게 뭐 첫 음절과 두 번째 음절 어떻게 할 건데 니네? 어떻게 만들어? 그쵸? 오케이. 선생님이 옛날에는 진짜 쌤이란 말 되게 싫어했어요. 방쌤 이런 말을. 근데 이제는 뭐 인정하기로 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 개살구입니다. 개살구. 이거는 파생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개살구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제발 부탁드리는데 개. 살구. 이 개는 뭐야? 접사죠. 자, 개살구가 접사인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 개가 멍멍 개 아니죠? 자, 이런 말이 있어. 오늘 피디님 오늘 개 예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는 합성할까요? 개가 그 멍멍 이 개야? 아니죠. 매우 예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살구 할 때 개도 뭐다? 접사예요. 접사라는 말은 결국은 홀로 자립할 수 없어요. 홀로 자립할 수 없다는 것은 뭐다?
홀로 뜻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야. 개살구가 뭐야? 덜 익은 살구 이런 거 쓸데없는 살구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이 개만 따로 때리면 이게 쓸데없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뭐다? 접수합니다. 선생님 더문법이라든지 아니면 문법 종결자라든지 이런 거 들은 애들은 개살구라는 용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파생을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둘 다 안 돼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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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알았죠? 자, 4번과 대학을 합쳐서 4대라고 합니다. 4와 대 이렇게 되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첫음절과 첫음절을 결합해서 만든 거죠. 아까 있었습니다. 점잔타는 이것도 점잔이란 말을 만들었다. 이거 뭐야 이게 점잔타 점잔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비빔냉면이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용언의 활용형과 명사가 결합된 거죠. 그리고 답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됩니다. 됐죠? 저는 이것도 되게 쉽게 풀었는데 얘가 오답률 1위입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개념이 잘 안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3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13번은요. 우리 연우가 5학년이 됐잖아. 5학년이 풀어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해볼까요? 담화 상황에 대합니다. 예전에도 이그저 갖고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자, A, E가 가리킨 대상이 같은 것끼리 발을 짝지은 것은 수빈, 나경, 세연이가 대화라고 했대요. 수빈이가 나경아 머리핀 못 보던 거네. 예쁘다. 이거죠. 아, 꼭 여자애들이 이런 거 잘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선생님 머리 자르고 와도 잘랐나? 나 모르죠.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게 왜 얘기해 줄까요? 부럽다?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나경이가 얘기합니다. 고마워. 우리 엄마가 얼마 전에 새로 생긴 선물 가게에서 사주셨어 이거죠. 우리는 뭐야? 나의 엄마죠. 나경이 엄마예요. 너희 어머니 참 자상하시네. 나도 그런 머리핀 하나가 사고 싶은데 우리 셋이 지금 사러 갈까? 우리 셋은 누구야? 세은, 나경, 수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미안해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우리 집에 일이 있어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자, 우리는 뭐예요? 우리 집이라는 것은 나의 집이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A와 C를 찾아봅시다. A와 C. 있어요? 없어? 없어, A씨가. 맞죠? 그럼 더 가야 돼. 그래. 그럼 할 수 없네. 우리끼리 가지 뭐.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그렇지. 세은이와 누가 되는 거야? 나경이가 되는 거죠. 그죠? 됐지? 오케이. 자, 그래, 수빈아. 다음엔 꼭 우리 다 같이 가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셋이 다 같이 가자 이거지. 그럼 여기서 뭐야? B가 답이 되겠네. 그럼 답 몇 번? 3번 이렇게 된 거죠. 아, 이런 거를 왜 평가원에다 내? 자존심 상하게. 알았죠? 이거 우리 솔직히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건 우리 연우도 풀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4번. 중세국어입니다. 설명음과 판정음문입니다. 참, 이거 진짜 많이 얘기한 겁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음문은 판정음은 뭐가 판단한다? 의문사로 판단한다. 무조건. 의문사가 있냐, 없냐, 이거 이렇게. 그쵸? 너 밥 뭐 먹었니? 라고 했던 뭐야? 설명의문이죠. 무엇을 먹었니? 의문사가 있으니까. 그쵸? 오케이. 너 밥 먹었니? 라고 하면 뭐야? 판정의문이 되는 거야. 그쵸? 판정의문은 예, 아니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의문은 고형, 판정의문은 뭐 아형, 이렇게 오형, 아형 나눠서 의문형 정결의미가 바뀐다라는 중세국의 특징이 있었죠. 자, 그 다음 모음조합입니다. 양성모음,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죠. 자, 혹격조사입니다. 부르는 것이죠. 선어말음미가 결합 순서가 바뀌었대요. 듣는 이를 높이는 선어말음미가 사용되었다. 듣는 이를 높이는 선어말음미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현재는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쓰이는 거죠? 종결의미가 쓰이는 거죠. 하십, 시오치, 하오치, 하겠지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듣는 이를 높이는 선어말음미 뭐가 있었죠? 자, 방쌤 수업 듣는 사람이 알 거야. 이와 아이씨 있었죠. 그리고 제가 맨날 얘기하죠. 가실이 있고 가실이 있고 이거면 가십니까? 가십니까? 이런 말 했어. 됐죠? 오케이. 듣는 이와 선어말음이 사용됐다 이거고요. 넘어가 볼게요. 무슨 말을 니르나냐 이거야. 무슨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은 뭐죠? 무슨이라니까 의문사가 있으니까 얘는 설명 의문이죠. 됐죠? 젊으며 늙음이 있나요? 젊으며 늙음이 있냐? 야, 너 젊으며 늙음이 있겠니? 이거지. 아니요. 젊음과 느낌은 없습니다. 예, 젊음과 늙음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예요, 아니오니까 얘는 판정 의문이에요. 제발 부탁인데 수사 의문 생각하지 말라고. 알았죠? 여기 문장에서 젊으며 늙음이 있느냐가 수사 의문인지 어떻게 판단해? 그쵸? 오케이. 판단할 수 없어. 자, 허공과 별을 보더시니야. 허공과 별을 보시더니죠. 시와 더가 여기와 다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씩 가볼까요? 니는 나뇨야. 와, 삐의 인나뇨를 비교해보면 기억을 확인할 수 있어. 그렇죠. 설명이냐 판정에 따라 의문형 어미가 달라졌다 이거야. 이 여도 있고요. 모도 있다. 야도 있어요. 됐죠? 아형과 똑같은 겁니다. 이 A의 말알과 C의 별을 비교하니 자 여기 보세요. 양성모음이니까 아래아가 쓰였고요. 자
여는 뭐야? 음성문이니까 의가 쓰인 거죠. 됐어. 니은 모음조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모음조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세존 하를 보면 디귿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디귿 볼게요. 높임의 호각조사야. 자, 세존이 시어 이렇게 나왔죠? 여기 하 이렇게 나왔으니까 맞죠? 자, C를 볼게요. 보더신입니다. 보더신인데 예전에 뭐야? 예전에 보더신인데 현재는 보시던이죠. 그럼 현대구가 다르다죠. 선어말 어미의 위치가 여기 더는 뭐야? 회상 선어말 어미, C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이거죠. 자, 보잡고를 보면 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음은 뭐야? 드는 높이는 겁니다. 장난하니? 보잡고죠. 자, 보세요. 누구를 보잡고야? 열애를 뵙고죠. 그럼 열애를 높이기 위해서 보잡고를 쓴 거야. 그럼 열애로는 뭐야? 객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다?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이 잡이라는 것을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야, 객체놈이 선언하면 뭐야? 그럼 삽잡잡 이렇게 말하라고. 내가 이거를 언제 얘기했냐면 노량진에서요. 어저께 얘기했어요. 어저께 야, 너 객체놈 선언하면 뭐 있어? 삽잡잡. 상대놈 선언하면 뭐 있어? 이입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그대로 나온 거야. 다 몇 번이야? 5번이죠. 제 제자들 어저께 수업을 들었던 제자가 혹시 이건 틀리진 않았겠지. 내일 물어볼 거야. 알았지? 노량진에서 애들한테 틀렸으면 밖으로 밀어버리게요. 자, 넘어갑시다. 15번 갑니다. 요것도 제 수업 시간엔 거의 얘기야. 완벽하게 얘기야. 자, 어제 그 영화 재미있었겠다 이거 갖고 얘기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거긴 눈이 왔겠다 그죠? 이거 과거야 미래야? 과거에 대한 추측이 되는 거지. 우리 한국이냐? 과거에 대한 추측이야. 기억해보니 선어머니 계시 미래 시간의 추측이 사용되고 있다. 자, 이게 미래야? 아니지. 얘는 과거에 대한 추측이죠. 왔겠다 할 때 오았겠다. 과거 시제 선어머니가 있으니까 거긴 눈이 오겠지 할 때 얘는 뭐야? 현재에 대한 추측이죠. 맞죠? 오케이. 그럼 당연히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 쓰였다. 그럼 난 몇 번이에요? 1번이잖아. 말이 안 되잖아. 얘는 과거에 대한 추측, 얘는 미래에 대한 추측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제껴야지. 1번만 딱 쓰고. 그리고 빨리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자, 2번 봅시다. 니은이 보니 선어마음이 아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군이라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니은이 볼게요. 그가 집에 갔다. 벌써 간 거지. 과거죠. 자, 막차를 놓쳤으니 나는 집에 다 갔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뭐야? 야, 과거가 아니죠. 아직 안 간 거잖아. 그러니까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 맞아. 그렇죠? 디귿에 보니 관형사용어미 리을이 붙을 때 미래 사건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볼게요. 내가 떠날 때 비가 올 것이다. 미래예요. 올 것이다니까 아직 안 떠난 거지, 그지? 그다음 내가 떠날 때 비가 왔다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뭐야? 과거죠. 그럼 이 떠날은 뭐야? 과거의 상황에 떠나다는 거지. 됐죠? 오케이. 그럼 얘는 과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디귿도 과거를 쓸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리을 볼게요. 그는 지금 학교에 간다 라고 돼 있고요. 그는 내년에 진학한다고 했다 이거야. 한다. 내년인데 현재 시제 선언함을 썼고요. 지금인데 현재 시제 선언함을 썼어요. 그러면 현재 시제 선언함이 니은은 미래 사건인 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디 있어요? 요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진학한다 할 때 니은.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미음을 보니 형용사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시제 선언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오늘 보니 그는 키가 작다 이거야. 됐죠? 그가 방동진은 아닙니다. 자, 보시면 작다라고 되는데 이건 뭐야? 현재죠. 그러므로 보다 현재의 형용사는 그냥 원형 자체가 현재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15번까지는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 아무리 늦어도 2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번 시험은 제가 보기에는 16분 컷도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선생님 비문학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비문학 지문입니다. 16번에 선에 19번이에요. 이번에는 되게 재밌는 게 16, 19번 다음에 곧바로 시문학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근문학이 곧바로 나왔어요.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학이 맨 마지막이다. 비문학이 뭐 맨 마지막이다. 이런 게 법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거려요. 저는 솔직히 가끔가다 이 생각도 하거든요. 혹시 화작문이 뒤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아무튼 거기까지는 아직 없었지만 문학과 비문학은 순서가 왔다 갔다 거립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를 좀 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이퍼 리얼리즘에 대한 지문이에요. 요거 EBS에 있는 지문입니다. 물론 너무 쉽고요. 솔직히 이 정도는 빠르게 구조가 파악되면서 읽으셔야 되고요. 우선 첫 번째는 여기 하이퍼 리얼리즘에 대한 개념이 쭉 나와 있고 현실성과 사실성을 나누어서 하이퍼 리얼리즘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 하이퍼 리얼리즘과 팝 아트의 공통점도 있었죠. 자본주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 팝 아트와 하이퍼 리얼리즘의 뭐 차이점도 얘기하고 있어요. 함축적 재현이고 인쇄는 함축적 재현이기 때문에 뭐가 떨어진다고? 사실성이 떨어지는 거야. 얘는 현실성은 있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것 같고 하는 게 때문에 현실성이 있지만 사실성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이퍼 리얼리즘의 쇼핑카트 밀고 가는 여자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 작품의 특징을 두 가지 나왔어요. 작품 대상과 작품 기법 갖고 작품 대상을 또 한 가지 그 쇼핑카트 끄는 여자의 모습과 쇼핑카트와 같은 사물의 모습, 그 다음에 작품 기법을 기억는 디귿 세 가지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선생님은요, 비문학을 다 읽으면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틀이 딱 정리가 돼요. 그래야지만 빠르게 찾아갈 수 있겠죠. 자, 물론 이 문제도요, 16, 17번 보면요, 기억과 니은을 중심으로 현실성과 사실성을 중심으로 윗글이 이해한 내용을 적절한 것이에요. 요거 어떻게 풀었냐면요, 전 두 번째 단락까지 딱 읽었어요. 요까지 딱 읽은 다음에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17번은 디귿에 대한 설명인데요. 디귿이 뭐야? 쇼핑카트를 밀고 있는 여자죠. 요거는 세 번째 단락 읽고 한번 줄이고요, 네 번째 단락 읽고 한번 줄였습니다. 그 다음 18번은 다른 보기와 연결시켰는데 뭐 쿠넬리스의 무제라는 작품과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코수스의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라는 작품, 이 두 개를 상대방의 자기 입장에서 비평하는 거. 근데 여기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자, 누가 쿠넬리스가 어떤 말을 했는지, 코수스가 어떤 말을 했는지. 헬스는 뭐야? 아까 말한 그 쇼핑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고요. 그 사람의 입장을 갖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요것도 다 읽고 푸는데 별로 어렵진 않았습니다. 문맥상 A와 E와 가까운 거, 이런 게 제일 어렵지 너한테. 어휘 문제들. 자,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14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16번. 기억과 니은 윗글이 이해한 것입니다. 자, 답은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자, 공통점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본주의 일상을 대상으로 기억을 높였다. 그러니까 주위에 볼 수 있는 현실성을 높였다 이거예요. 선생님이요, 항상 강조하는데 대조가 나온다. 차이점을 중심으로 읽는 부분, 대상을 두 개를 나눴다. 그럼 무조건 뭐야? 공통점도 선지로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알고 있을 거야. 자, 팝아트의 대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겠다는 점에서 니은이 뭐야? 낮다라고 해야 되죠. 사실상이 낮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것도 두 번째 단락에 있고요. 하이퍼 리얼리즘과 팝아트와 달리, 자, 트렁푸레류의 전통을 이은 것은 기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가 아니고요. 요거 트렁푸레류인가 얘는 니은과 관련이 있는 거죠. 오케이. 얘도 두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팝아트와 하이퍼 리얼리즘이 주로 인쇄매체. 인쇄매체는 누가 쓴 거야? 팝아트만 쓴 거죠. 틀렸고요. 그 다음 팝아트와 하이퍼 리얼리즘은 모두 기억과 니은을 동시에 추구한다가 아니고요. 하이퍼 리얼리즘만 그렇고요. 팝아트는 동시에가 아닙니다. 기억만 추구한 거예요. 이렇게 돼야겠죠. 오케이. 17번.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디귿은 아까 말했지만 뭐죠? 그렇죠. 쇼핑카트를 밀고 있는 여자, 밀고 가는 여자라는 겁니다. 자, 1번 선지입니다. 재현한 일체의 실제 사물인 오브제를 덧붙이고 받침대 없이 전시할 실제처럼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어디에 있냐면요. 자, 네 번째 단락에 뭐가 있냐. 여기 있어요. 첫 번째 부분 보시면 받침대 없이 제작하였다. 그 다음 사람을 보고 차르그의 형태로 만드는 방법 대신 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발랐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브제라는 말도 나오고 네 번째 단락에 있고요. 차르그로 원형을 만들지 않고 사람에게 석고를 덧붙여 외형을 뜨는 기법을 통해 형태를 정확하게 재현했다. 사실성을 높이기 위한 거죠. 자, 네 번째 단락에 있고요. 얘도 네 번째 단락에 있어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5번 갈게요. 당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리적인 소비 성향이 아니고요. 무슨 소비 성향이랬어?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과잉 소비 형상을 보여준다. 합리적이 아니고 과잉 소비. 막 카트에 막 물건이 이만큼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소비 형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8번 가겠습니다. 자, 헨슨의 작품과 이렇게 나왔어요. 쿠넬리스는 어떤 사고를 했냐면요. 쿠넬리스는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말 12마리를 화랑벽에 메어놓고요. 진짜로 살아있는 말이 여기다 해놓은 거야. 정유라 건가? 아무튼 그런데 메어놓은 다음에 감상자가 화랑이라는 환경 안에서 놓인 실제의 말들의 존재와 말의 온기와 냄새 그리고 소리를 체험해서 다양하게 작품의 의미를 만들도록 했대요. 실제 말을 넣는 거고요. 코수스는 의자 사진, 실제 의자. 자, 여기 보니까 의자 사진이 있고요. 실제 의자가 있죠. 그 다음 의자의 언어적인 개념. 여기 의자나 뭐 체어, 뭐라고 써 있겠죠. 자, 세 가지 모두를 한 공간에 배치하여 대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대요. 자, 헨슨이
쿠넬리스한테 말합니다. 미술은 시각적 체험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등 다양한 체험이 감상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미친 헨슨이 아니고 뭐라 해요? 쿠넬리스가 헨슨한테 해야죠. 쿠넬리스가 이렇게 뭐야 냄새 이런 거가 다 돼 있으니까 됐죠? 오케이. 헨슨이 코수스에게 자 미술에서 대상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정치적. 야, 그럼 얘가 헨슨이 역사적 정치적이라는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헨슨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됐고요. 그다음 3번 선지 보시면 쿠넬리스가 헨슨에게 말합니다. 미술에서 재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물 주형 기법보다 대상을 그대로 지시하는 거야. 뭐 말 12마리 넣는 거야 이거지. 됐죠? 오케이. 자, 주형 기법 필요 없어. 그냥 대상이 있는 그대로 넣으면 돼. 답은 3번입니다. 4번 보시면 쿠넬리스가 코수스에게 미술작품의 의미는 감상자가 실제 대상을 대면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실제 가서 느끼라고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오케이. 자, 코수스는 미술에서 대상을 재현할 때는 대상의 이미지보다 그 대상 자체만을 제시한다. 이것도 바뀌었죠. 쿠넬리스가 대상 자체를 제시한 것이 되겠죠. 됐죠? 오케이. 19번입니다. 자, 답은 2번인데요. 보세요. 그때는 언니도 노래를 잘 부르는 축에 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어떤 경향에 든다 이거죠. 리얼리즘 경향에 든다야. 그쪽에 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속하다라는 뜻이어갖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런 거는 감각적으로 푸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부분은 20에서 22번. 꿈을 아느냐가 나옵니다. 플라타나스입니다. 플라타나스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선생님 궁극의 작품에서 최중요 작품에 들어가 있던 시입니다. 워낙 유명하시고요. 선생님 또 얘기해요. 요거 정종의 달. 처음 봐 나도. 나도 처음 봐. 고백할게요. 근데 문제는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작품을 다 알아야 된다라고. 물론 얘는 솔직히 좀 읽었어야 돼요. 왜냐면 아예 처음 보는 작품이기 때문에 읽어야 되지. 하지만 가는 날 안 읽었어요. 안 읽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문제에서 곧바로 가는 거지. 됐죠? 오케이. 자, 우선 문제를 딱 보니까 어떻게 됐냐. 문제도 너무 친절해. 가에 대한 시 문제. 그 다음 뭐야?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 기억과 니은은 가만 갖고 먼저 제껴보는 거지. 됐죠? 오케이. 니은은 나에 있으니까 나 한 다음에 제끼면 되고. 22번 가와 나를 감상한 거. 요건 뭐야? 가 읽은 다음에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가나 다 읽은 다음에 풀어도 돼. 헷갈리면. 그 다음 이렇게 됐어요. 자, 세 문제 나왔는데요. 가볼게요. 자, 봅시다. 꿈을 아느냐 너에게 물으면 플라타나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파란 하늘이 뭐라는 거야? 그렇지. 나의 꿈이야 라고 말해준다는 거지. 플라타나스가 뭔지 알죠? 가로수 같은 거야. 자, 가로수에게 물어봅니다. Do you know your dream?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야? blue sky 이렇게 하는 거지. 내 머리는 하늘에 젖어 있다라는 거야. 그럼 나는 하늘을 향해 있으니까 하늘이 꿈이다 이거죠. 너는 사랑을 아니? 응? 너는 사랑을 모르냐? 사랑할 줄 모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플라타나스는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드립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널 사랑하고 있잖아 이 말이지. 그쵸? 오케이. 자, 먼 길 올 때 홀로 되어 외로울 때 플라타나스 너는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었다 이거야. 그치? 동반자의 느낌이죠. 나와 함께 있어준 거야.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어도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나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아 그래 난 너와 영원히 할 수 없어. 영원히 있을 수는 없구나. 수그러운 우리 길이 닿는 어느 날 우리가 거의 끝나는 날 플라타나스 너를 맞아준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너의 이웃이 되고 싶어.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문이 열린 길이다 이거야. 플라타나스 난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이거지. 그쵸? 자연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시입니다.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전체적 작중 분위기만 느껴. 자, 우선 가볼게요. 1번 선지입니다. 반복적 호명을 통해. 반복적 호명은 뭔데? 플라타나스죠. 그쵸? 오케이. 자,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이겁니다. 뭐야? 답은 1번이네요. 그쵸? 아,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거는 진짜 너무 그러지 않아? 1번이에요. 반응도 표현 없고요. 색채와 활용한 건 있지만 고풍스러운 느낌이야. 고풍스러운 느끼는 잘 봐. 이런 용어들을 잘 모르는 학생이 많아요. 고풍스럽다가 뭔 말이지? 그렇지. 고풍스럽다가 뭔 말이에요? 예스럽다. 예스러움. 한옷 같은 거 보고 우리는 아니면 한복 입은 사람 보고 고풍 의상 이런 말 하죠. 고풍스러운 의상. 예스러움은 여기 없습니다. 현재형 진술을 통해 현재형 진술이 나오긴 나옵니다. 어디에 있냐면 그늘을 느린다야. 그럼 그늘이 나에게 딱 보여준다 이거죠. 역동적 성격이에요. 역동적 성격은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야. 맞죠? 근데 여기 역동적 성격 어디 있어요? 없죠? 상승적 이미지도 없고요. 사물의 변화 과정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21번입니다. 기억은 홀로 되어 외로울 때야. 관조적 자세. No.
관조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멀리 있는 대상의 감정을 절제한 채 바라본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뭐야? 지금 홀로 되어 외로울 때라고 했으니까 관조와는 관계없고요. 화자는 경험한 시련은 이라고 했어. 요거는 뭐 가능할 것 같아. 홀로 있어서 외로운 거니까 시련이라고 할 수 있죠. 무기력한 태도다. 자, 보세요. 홀로 되어 외로울 때 무기력하다. 이 외롭다는 거지. 무기력은 힘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거잖아. 관계없고요. 적막한 처지. 그치? 적막이 뭐야? 쓸쓸하고 외롭다 이런 말이죠. 자, 화자의 회의감. 회의감이 뭔데? 이런 거지. 회의감. 현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의심스러운데. 뭐 이런 게 회의감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니은만 가면 돼요. 니은만 보면 되는데요. 니은 빨리 읽어볼게요. 자, 요것도 봐보세요. 선뜻, 뜻, 눈에 하나, 차는 영창. 자, 영창이 뭐지? 옛날에 그 영창하면 생각나는 게 영창 피아노라고 있었어요. 영창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군대 가서 감옥. 군대의 감옥이 영창이죠. 이 영창이면 창문이에요. 창문. 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창문입니다. 달이 이제 민물처럼 밀려오다 이거예요. 달이 딱 비치는 그런 모습 같아요. 자, 미혹한 잠과 베개를 벗어나 잠에서 깬 거죠. 부르니 없이 불려나가다 이거예요. 아무도 난 부른 사람이 없는데 불려나간 거야. 누구한테 불려나간 걸까요? 달 같은 거에 불려나가는 거겠죠. 자, 제목이 뭐예요? 달이야. 자, 한밤에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호수같이 둥긋이 차고 넘치노다 이거야. 와, 왜 넘쳤을까요? 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자, 쪼그리고 앉은 한 옆에 흰 돌도 돌이 하나 옆에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이마가 유달리 함처럼 고하라 이거. 왜 고울까요? 달이 비치니까 이거지. 됐죠? 오케이. 돌과 같이 공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연연한 녹음 수묵색으로 짙은데 여름인 것 같아. 한창 때 고난 잠인양 숨소리 설키도다 이거야.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선생님도 완벽하게 이해는 안 가. 자, 고난 잠인양 숨소리 설키도라가 뭐냐? 바로 이 녹음이 있는 숲이의 숨소리가 느껴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모르면 통과. 자, 비둘기는 무엇이 구한가? 구구구구구. 그죠? 제가 오늘 운전하고 있는데 비둘기가요. 진짜로 5마리가 길가에 있는 거예요. 길가에서 막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가 막 도망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 비둘기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죠? 비둘기 딱 가고 있는데 요즘에 안 비켜 비둘기가.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 아세요? 이거 TV 나왔는데 저 직접 해봤어요. 가끔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죠? 한번 해보세요. 자, 비둘기는 무엇이 구운가 구구 우느냐 이거야. 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긋스럽다 이거야. 아무튼 얘는 주제가 뭐야? 그러면 달밤의 아름다움. 이 정도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지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2번과 4번이 있어요. 2번에 화자의 간직한 추억이다. 자, 홀로 보는 나의 마당. 이건 지금 혼자 내가 보는 마당이죠. 그러니까 추억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다음 둘러싼 고즈넉한 분위기다. 고즈넉이 뭐야?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죠. 그럼 다음 몇 번이야? 4번 이겁니다. 이런 용어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았죠? 고요하고 아득한 분위기, 아늑한 분위기 이런 뜻입니다. 22번. 가와는 특정 공간에서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준다. 자,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이래요. 자, 화자는 삶의 여정이자 구도적인 공간인 길에서 이상세계인 하늘을 지향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이거지. 이렇게 했대요. 화자는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 심미적 공간, 그쵸? 공간인 마당에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충만한 정서입니다. 달의 아름다움에 대한 충만한 정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1번 선지부터 가볼까요? 가의 화자는 플라타스와 같이 걷는 모습에서 나의 화자는 흰돌이 유달리 고운 이마를 알아채는 모습에서 사물과의 교감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 보세요. 여기 있어. 사물의 교감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죠? 그럼 지문과 연결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연결돼야 안 돼요? 되죠? 오케이. 플라타스와 같이 걸었다는 것은 교감했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흰돌에게 이마가 곱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흰돌을 좀 좋게 보고 교감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내가 뭐라고 했냐면 문학은 항상 뭐가 돼야 돼요? 개연성 있는 해석이 돼야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다? 완전 틀린 것이야. 그것만 생각해. 자, 2번. 가의 화자는 어느 날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삶의 여정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가의 화자는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삶의 여정을 드러냈대요. 볼까요? 자, 우리가 길이 닿는 어느 날이야. 그럼 우리 삶이 끝나는 어느 날이라고 했으니까 이르는 삶의 과정을 삶의 여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삶의 여정 여기 있죠. 이렇게 연결시킨 거고요. 한밤에 민물처럼 밀려오는 달빛이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한다. 그렇죠. 조화로운 풍경 여기 있죠. 아름다운 풍경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연결됩니다. 3번.
창은 화자가 하늘을 잇는 매개체로서 이상세계의 완전함을 드러낸다 이거야. 자, 보세요. 창이라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 되냐면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세계의 완전함, 여긴 완전한 곳이야. 진짜로 끝내주고 완벽한 곳이야.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상세계의 완벽함이란 말. 자, 이 하늘을 지향한다는 있지만 이상의 완벽함도 없어요. 완전한 말이 안 되고요. 자, 답은 3번이에요. 영창은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지금 영창이 딱 있는데 창문에 뭐야? 달이 딱 뜬 거죠. 달 모습이 보이는 거야, 이제. 달빛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다. 참 이것도 어렵죠. 내면과 외부 세계가 아니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화자가 있는 공간과 외부 세계를 잇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면과 외부라고 볼 수도 없죠. 됐죠? 이렇게 보면 답은 3번인 게 확실합니다. 자, 4번. 가는 반짝이는 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왜 그랬냐면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 우리가 함께하는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죠. 자, 나는 차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마당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차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마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그렇지. 이 공간은 아름다운 공간이니까 플라토나스와 이웃이 되어 구도의 길을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맞고요. 나의 화자는 오동꽃이 못 견디게 향그럽다는 표현을 통해 자연에 대한 감흥, 아름다움 너무 좋아 이거지. 구도자도 여기 보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작품은 뭐냐? 23에서 26번은 불모지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이요. 궁극의 작품에서 쭉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재능과 경제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선 중략 전과 중략 후가 좀 나눠지는데 요건 이렇게 돼요. 이 최노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좀 중심 인물인데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노인이라는 인물은 집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집을 소중히 여기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제 화초밭이 막 꽃이 잘 안 펴요. 왜 안 피냐면 저 옆에 있는 저 더러운 고층 건물 때문에 건물이 너무 높아서 이게 햇빛이 안 들어서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예전에는 정말로 남 화초밭도 생각해서 집을 지었는데 요즘 새끼들은 그냥 막 지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모습이 있고요. 이기적인 세태를 비판합니다. 이기적 세태, 물질주의 세태를 비판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최노인과 반대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경제예요. 딱 느낌이 오잖아. 경제적 관점이 미안합니다. 자, 보면 경제는 뭐냐면 시대의 흐름을 되게 중시해요. 시대의 흐름을 중시하고 아버지의 시대 변화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 변화에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라고 하면서 충고하는 인물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또 누가 나오냐면 이제 경수가 나와요. 경수. 이 경수가 아버지를 오해하는 인물이죠. 아버지를 오해합니다. 아버지 오해하죠. 집 파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 최노인은 뭐야? 집을 팔려는 것이 아니라 집을 전세 놓고 너무 쓰려고 노력하지 마.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쓰는 거 이거. 전세 놓은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경수가 아버지를 오해해갖고 부동산 사람에게 전세값을 집값으로 착각해갖고 연락에 이런 얘기를 하죠.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자, 그런 당치도 않은 거짓말은 공동면이나 가서 하시오. 참 죽어버려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할아버지가 열받아갖고 당신과 거래 안 해! 하고 나가는 장면으로 끝나는 장면입니다. 물론 내용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았고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윗글에 대한 이해입니다. 실제 지명을 노출을 했죠. 어디죠? 종로죠. 국중 상황에 사시감을 부여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없습니다.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의 내면을 보고 있다. 여기 보세요. 너네 한번 생각해보자. 선생님, 이 중략 부분이요. 장면 전환인가요? 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중략. 그게 애매하죠. 물론 장면은 바뀌었어요. 여기 두 명 최노인과 경제가 얘기하는 장면에서 또 뭐로 바뀌었냐면 지금 경수와 복덕방 아저씨와 최노인이 얘기하는 장면은 바뀌어 있어요. 그건 맞는데 각 인물의 내면이 부각되어 있다. 그럼 내면이 막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죠. 그냥 대화만 쭉 나와 있죠. 요게 틀렸고요. 요 장면 전환은
이렇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 중약 이전과 중약 이후 나오고 장문전환 나왔다 이렇게 하는 적 없고 한 부분에서 장문전환 나온 적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장문전환 아예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야. 알았죠? 됐고 복장을 통해 심리 들어간 거 없고요. 언어유희 없습니다. 언어유희가 뭐예요? 말장난이지 이런 거죠.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유희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치? 아니 여보 왜 이렇게 임신해갖고 신것을 좋아해? 아 그렇게 신 거 많이 먹으면 그 새끼 나오면 신건방 찌면 어때? 어떻게 뭐 이런 거야. 알았죠? 그렇죠? 아니면 이런 거야. 자 아니 그 서방인지 남방인지가 네 밖에 있다 이거지. 뭐 이런 것들 됐죠? 근데 이런 언어유도 있어요. 야야야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이런 거 있죠. 선생님 저 화장실 매료에 오줌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알았죠? 야야야 똥 먹는데 칼 얘기하지 마 뭐 이딴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게 언어유가 되겠고요. 여기는 없고요. 뭐 등태장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하는 거 없고요. 됐고요. 24번입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최면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있다라고 했죠.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죠. 아니 요즘 말세야 하면서 집을 왜 이렇게 저렇게 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요건 여러분이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4번이에요 1 볼게요. 1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쉬운 건 빨리 갑시다. 어머니와 경우는 서로 얼굴을 바랍니다. 전세라고요? 아이고 어머니와 경우는 서로 얼굴을 바라본다고 했죠. 그럼 무슨 말이야? 두 인물이 경수와는 다른 생각이 아니고 같은 생각이죠. 맞죠? 오케이. 둘 다 헷갈려하고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지. 같은 생각이라고 봐야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미음은 다급한 일 이런 말이 얘기하죠. 맨발로 뛰면서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화초밭을 다 뽑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화초밭의 의미는 바로 이런 말이 나와요. 마지막에 화초밭 26 가고 25가 갈게요. 내가 정성을 안 들인 게 뭐가 있어? 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들였지만 안 되지 않아. 하나도 안 돼 이거지. 하나도 씨도 말이야 이거야. 그러면 뭐야? 아무것도 안 되는 자신의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거죠. 다음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여 허망해하는 중심의 감정이 드러나는 장소죠. 됐죠? 오케이.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25번입니다. 발견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뭐냐면 바로 그거죠. 그 전셋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 전세를 놓으려고 하는구나 아버지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발견이란. 인물의 그게 전개 과정에서 사건이 숨겨진 측면을 알아채는 계기를 드리는 기법이다. 사건이 숨겨진 측면을 알아채는 계기래요. 발견의 대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몰랐던 사실이나 새로운 가치, 인물의 다른 면 등을 뵐 수도 있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사건 새로운 국면을 바뀌기도 하고 갈등 양상이 변모되기도 한다. 경제는 A를 통해서 A가 뭐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볼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최노인이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남의 집 생각하면서 집을 지었어 이거죠. 최노인이 예전과 달라진 현실이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을 발견함으로써 맞아요. 최노인에게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충고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2번 가볼게요. 복덕방은 B를 통해 경수가 자신이 무시한다는 것을 발견했죠. B가 뭐냐면 아까 이거예요. 공동문이나 하시오 이거지. 최노인과의 행정을 중지하게 되었고 맞죠? 열받아 나가버리죠. 자 C를 볼게요. C는요. 누가 이 집을 판다고 했어? 이거지 이놈아. 경수는 C를 통해 최노인이 이 집을 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노인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됐죠. 아우 아빠 제가 오해했어요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나오냐 4번 봅시다. 최노인 D를 통해 D 볼게요. 여보 그럼 집을 전세 줘서 못 하시게요 이거지. 자신의 경우 어머니가 못마땅하게 한다는 거. 못마땅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알았죠. 답은 4번이야. 5번 최노인은 E를 통해 집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경운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거야. 알았죠? 그렇죠. 열받죠. 이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 집을 파르실 줄만 알았어요 이거야지. 이걸 통해서 최노인이 병신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고요. 27번 32번 비문학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 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어려운 지문이었고요. 27에서 32번 문제 지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오답률 2, 3위가 다 나왔는데요. 31번 문제 그리고 30번 문제 이런 거 28번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이 좀 힘들어했을 문제들입니다. 근데 솔직히
31번 문제는 그 조건만 잘 짜졌다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글 읽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야. 자, 보시면 요거는 선생님 좀 읽으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문도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뭐 네모, 세모 이렇게 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것도 이제 뭐 네모, 세모가 이렇게 쳐질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조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갖고 포인트 중심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읽지 못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지문이 좀 재밌는 지문이 과학 지문이었다가 갑자기 인문 지문으로 바뀌는 지문입니다. 자, 문제부터 먼저 보면요. 생각을 해보자. 27번입니다.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미입니다.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미를 추론이에요. 그럼 기억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두 번째 단락에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죠. 우유 마시면서 얘기했겠지? 이런 거 재미없나요? 자, 보시면 자, 이런 문제인데 요거 추론하면서 읽었어야 돼. 문맥을 통해서. 문맥이라는 것은 결국 앞뒤 내용을 잘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는요, 저는요 두 번째 단락만 읽고 곧바로 풀었습니다. A라고 저는 표시했을 거예요. 28번 문제 보시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양자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에 대해 이야기입니다. 자, 요 문제는요, 선생님 엘리트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그 엘리트 모의고사 1회에 그 비트 나온 지문이 있어요. 그 지문이 이해됐다면 좀 요것도 좀 쉽게 이해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도요, 좀 양질의 모의고사를 푸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시즌 2까지 기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모의고사에 대한 그 경제적 부담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글씨 엘리트 모의고사에 좀 얘기 많이 해서 좀 더 가격도 낮출 겁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윗글이 바탕으로 보기에 양자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에 대해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그럼 양자 컴퓨터가 어떻고 일반 컴퓨터가 어떤지를 요 보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지문과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지문의 세 번째 단락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 자기지시적 문장입니다. 이 자기지시적 문장은 어디에 있냐면 네 번째 단락에 있는데요. 얘도 저는요, 이 네 번째 단락에 거짓말쟁이 문장까지 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을 다 읽고 곧바로 풀었어요. 자, 그 다음 이것도 A로 풀었고요. 30번 문제는 니은에 대한 적절히 출한 거야. 니은이 어디 있냐면 마지막 단락에 있으니까 다 읽고 풀었고요. 그 다음 31번 문제도 다 읽고 풀었고요. 32번 문제가 문맥상 A와 E에 바꿔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 읽으면서 풀어도 되고요. 다 읽으면서 풀어도 됩니다. 저는 이제 어휘 문제는 원래 처음부터 저는 다 읽고 풀어요. 그냥. 아니면 맨 처음에 아예 풀어버리던지. 그쵸?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예체능 학생들 진짜로 어렵다 이런 문제 어렵다 그럼 마지막에 푸셔야 돼요. 이거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수학은 대체로 그렇게 풀잖아. 29번, 30번, 21번 이거 마지막에 풀잖아. 근데 국어는 여러분이 다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갖고 이 지문 하나 푸는데 20분 걸리고 그러면 뒤에 쉬운 문학 지문 다 못 풀면 너무 후회스럽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마지막에 푸는 게 가장 맞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 수강생들은 그렇게 풀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데 항상 믿음을 니네가 깨더라고. 자, 27, 32번 볼게. 봅시다. 고전역학에 따르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고전역학입니다. 물리학 지문인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물체의 크기와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에 물체 상태는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으며, 자, 일정한 시간 후에 물체 상태가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대요. 베타적인 두 개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이거야. 됐죠? 하지만 자, 뒤에가 중요하네요. 자, 20세기 말에 등장한 양자역학입니다. 그럼 나눠볼까요? 고전역학, 양자역학 이렇게 나눴습니다. 차이점 중심으로 갑니다.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베타적인 상태에 공존할 수 있음을 알려졌다 이거야. 상호 베타적인 상태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죠? 오케이, 더 가볼게요. 그럼 자, 여기 첫 단락 봅시다.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있는데 양자역학은 뭐다? 미시세계의 상호 베타적 상태가 공존된다. 얘는 이 상호 베타 상태가 뭐야? 공존되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머릿속에서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이 연결되는데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포인트는 얘다. 상호 베타적 상태의 공존이다. 이걸 잡았어요. 자, 봅시다. 미시세계에서 상호 베타적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세계에서 잠깐 요번에는 뭐야? 거시와 미시를 또 나눴어요. 그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제 미시와 거시 한번 나눠봅시다. 거시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의 5cm 팽이를 생각해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시계 방향 아니면 반시계 방향이겠지. 자, 팽이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거야. 알았죠? 자, 여기까지가 뭐야? 거시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둘 중에 한 개다 이거야. 그 다음에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야.
그렇죠? 오케이. 자, 이와 달리 미시 세계입니다. 미시 세계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거 세모 쳐. 그렇죠? 오케이.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있다고 쳐보자. 정말 작은 거야. 안 보여 전자 같은 거 우리 눈에는. 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자, 말이 안 돼. 시계도 되고 반시계도 돼. 뭐야 이게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아하, 그렇지. 상호 베타적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이 말이구나. 라는 것과 위에 거와 연결시켜서 읽어야 돼. 자, 볼게요. 하나의 팽이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의 관찰을 통해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이거야. 자, 우선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데 관찰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한 개의 회전 방향이 결정된대. 두 개의 방향 중에 어느 쪽,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자, 거시세계와 달리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미시세계에서는 우리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베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관찰하기 이전에는 원래 두 개가 둘 중 하나, 동시에 두 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아무튼 베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자, 뭐 한다?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 이거야. 자, 그러면 관찰을 딱 하게 되면 그게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자, 더 가볼게. 아인슈타인 우유 선생님은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말로 양자역학의 해석의 회의적인 태도에 보였다. 회의가 뭐야? 의심스럽다 이거지. 그럼 결국은 뭐를 지금 비판한 게 되는 거야? 이 문장은 바로 이거야. 야, 보기 전에는 이게 관찰이지. 관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은 건가? 야, 병신아. 이런 말 안 해. 바보야. 그죠? 관찰 전에도 달은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관찰이라는 것이 물체 상태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니?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추론하면서 읽었어야 된다고. 네 기억을. 기억 문제가 뭐야? 지금 추론 문제잖아. 27번 곧바로 가. 이 문제는 맞춰야 돼. 아무리 이해를 못 해들어도. 자, 많은 사람들이 항상 달을 관찰하고 있으면 달이 존재한다. 무슨 소리야? 그럼 얘는 뭐야? 관찰이라는 것이 달이 존재 여부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그렇지. 양자역학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잖아. 됐죠? 달은 질량이 매우 큰 거시세계, 이건 거시세계에 관계없어. 지금 미시세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이므로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 존재한다. 다 몇 번이야? 3번이죠. 관찰을 통해 물체 상태가 결정된다는 걸 비판하는 거지. 4번. 달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존재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에이씨, 이것도 양자역학에 대한 거잖아. 비판이 아니고. 그 다음 5번. 달이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은 반반이므로 관찰 이후에 달이 있을 가능성은 반이다. 뭔 헛소리야 이거는. 그쵸? 오케이. 통닭은 반반이야? 아무튼 그런 건데요. 미안해요. 하여튼 선생님 힘드니까 그런 거야 지금. 볼게요. 야,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딱 따지고요. 입시번 해결했어 하고 넘어가는 거지. 자, 이제 가볼게. 자,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근에 상호 베타적인 상태의 공존. 자, 이거 다 세모야. 그지? 우리가 앞에 했어. 적용하면서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도 그럼 양자역학이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베타적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미시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거시세계에 대한. 자, 보세요. 미시세계. 거시세계.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시세계는 뭐가 없다고 했죠? 상호 베타적 관계가 없다라고 했어. 알았죠? 공존이 없다고 했어. 자, 거시세계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럽고 진행에 대한 상식적인 생각들의 근본적 의문이 던진다. 이와 비슷한 의문의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여기서 갑자기 뭐야? 논리학으로 넘어가는 거지. 화제가. 맞죠? 오케이. 자, 그럼 가볼까? 고전 논리학. 느낌 딱 와. 뭐와 비슷하겠어? 그렇지. 고전 역학과 비슷하겠지. 이런 느낌이 와야 돼. 알았죠? 자, 볼게요. 다시 여기까지 정리하면 팽이의 베타적 상태에 공존한다고 했고요. 관찰 자체가 물체 상태를 결정한다고 하는 거. 이걸 아인슈타인이 비판한 거고요. 이제 논리학으로 간 거야. 양자 컴퓨터 얘기 끝나고 가볼까요? 자, 봅시다. 고전 논리는 이게 네모 좀 있으면 나올 거야. 참과 거짓이란 두 개의 진리치만 있다. 자, 두 개의 진리치만 있다. 참 아니면 거짓이야. 팽이가 오른쪽 도는 거 아니면 왼쪽 도는 거야. 이거 똑같은 말이지. 이렇게 연결돼야 돼. 왜냐면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 어떠한 짓을 해도 참 또는 거짓이다. 그렇지. 참 5월 거짓이야. 참과 거짓이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거지. 이는 우리의 상식적 생각과 잘 들어맞는다. 그러나 프리스트. 자, 세모가 딱 느낌이 딱 와야 돼. 참인 진술과 거짓 진술 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 진술도 있다는 거야. 그럼 뭐야? 상호 베타적인 것이 공존한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 오케이? 위에 것과 연결시켜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야. 자, 가볼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장인 문장이라는 것을 제시한대. 거짓말장인 문장의 이야기에서는 자기지시적 문장과 자기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이해해야 된대. 자, 이제 문제 또 나왔어. 자기지시적 문장 어디에 있어? 29번 문제를 생각하면서 간다. 알았죠?
됐어? 오케이. 자기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이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 이게 뭔 말이야? 이 문장은 모두 18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 딱 읽는 순간 자기 자신을 얘기한다고? 이 문장은 18음절로 이루어졌다. 나는 이 생각을 했는데 한번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 열여덟. 이걸 하는 거지. 맞죠? 오케이. 자, 라는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진지 말하고 있다 이거지. 그치? 그럼 이 문장은 뭐야? 참이겠지. 그쵸? 오케이. 반면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 라는 참인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이 아니다 이거야. 알았죠? 그럼 자기 자신의 자기 지시적 문장에 대해서 자기 지시적 문장이 아닌 것과 구별해서 얘기하는 거지. 결국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이 이거구나. 여기까지 이해 갔어? 자, 보세요. 이 문장은 거짓이다. 는 거짓말장인 문장이다. 거짓말장인 문장이래요. 볼게요. 이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잠깐 문장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뭐다? 자기지시적 문장이라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 자, 그렇다면 자, 잘 봐.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고 했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지시적 문장이다. 그렇다면 프리스트 더 가볼게. 아까 세모일 거라고 생각했어. 왜 거짓말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그래, 궁금해 나도. 이와 답하기 위해서 우선 거짓말장인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자, 그렇다면 거짓말 문장인 문장은 거짓이다. 잠깐 보세요.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는 것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쵸?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는 것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쵸? 오케이. 이 문장의 내용,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지. 이걸 참이라고 인정한다면. 잘 봐. 가볼게요. 그렇다면 거짓말장인 문장은 거짓이다. 이해 갔니? 무슨 말인지? 자, 왜냐하면 거짓말장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참이라고 하면 거짓이 되는 거지. 참 거짓. 이해가 됐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돼야 돼. 반면 거짓말장인 문장이 거짓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 문장은 거짓이다 이거지. 이게 거짓인 거야. 됐죠? 오케이. 그렇다면 거짓말장인 문장은 참이다 이거지. 그렇지? 거짓이니까 거짓이라고 한 거지. 그렇죠? 자,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이거지. 됐어? 이해했어? 됐죠? 오케이. 자, 이봐. 반면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도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나눴으니까요. 더 가볼까? 왜냐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프리스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장인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도 있다 이거지. 오케이. 이해 갔다 이제. 됐죠? 오케이. 따라서 그는 거짓말장인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한다고 본다 이거야. 그는 거짓말장인 문장 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함을 뒷받침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그는 양자역학에서 아까 세모 상호 배타적인 공조는 이 점을 시사했다고 본다 이거야. 여기 볼까? 자, 보세요. 자, 고전 논리학에서는 참 또는 거짓이야. 무조건 참이면서 거짓인 건 없어. 자, 이치 논리다 이거야. 그럼 얘는 뭐와 연결돼? 고전, 역학과 연결되는 거지.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이 없다 이 말이지. 됐죠? 오케이. 자, 프리스트 뭐라고 했냐면 참 거짓도 있지만 참 동시에 거짓도 있다 이거야. 상호 배타적 상태가 공존한다는 거야. 거짓말장인 문장이 자기주시적 문장인데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얘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참 동시에 거짓이 있다는 거.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딱 간 거야. 그 다음에 뭐야? 문제 풀어. 몇 번? 29번. 자기지시적 문장에 대해 이해한 내용은 자 보세요. 생각해보자. 자기지시적 문장이라고 했어. 자기지시적 문장 안에 뭐가 있는 거야? 거짓말장인 문장이 있는 거지. 이렇게 돼야지. 거짓말장인 문장은 무조건 자기지시적 문장이지만 자기지시적 문장은 거짓말 문장은 아니야. 그래서 뭐야? 5번. 이게 문제가 돼. 잘 봐. 비고전 논리에서 모든 자기지시적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한다? 맞아요? 아니죠. 모든 건 그런 건 아니지. 왜? 자기지시적 문장은 모든 게 아니고 거짓말장인 문장만 그렇게 되는 거지. 알았죠? 이렇게 포함 관계를 잘 따져봐야 돼. 자, 1번. 붕어빵은 붕어가 없다. 이게 무슨 자기지시야. 붕어가 없다는 것밖에 없지. 그죠? 붕어빵은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돼야지. 자, 이 문장은 자기지시적이다. 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해볼게요. 자기지시적 문장은 거짓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 라고 돼 있어. 그럼 생각해봐. 이 문장은 자기지식이라고 그래. 그쵸? 그럼 이 문장이 자기지식이다라고 한 거지. 그럼 자기지식적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자기지식적 문장은 거짓이 아니다. 맞아 안 맞아? 생각해보세요. 나는 자기지식적 문장은 거짓이 아니다. 그럼 이거 뭐란 말이야? 참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잖아. 맞잖아. 그죠? 그럼 당연히 생각해봐. 이 문장은 지금 자기지식적이래. 그럼 당연히 얘는 뭐야?
자기 지적 문장은 참이지. 왜? 이 문장이 자기 지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답이 뭐냐? 3번.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는 이치 논리에서 자기 지적 문장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치 논리에서 자기 지적 문장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머리를 쓰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 이거 아까 위 앞에도 있었지. 그럼 이거 뭐라고 했어? 자기 지시적 문장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이게 무슨 문장이야? 거짓말장인 문장이잖아. 그럼 맞는 거지, 당연히. 그 다음, 자, 될 수가 있는 거지.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자기 지시적 문장에도 진리치를 부여하지. 무슨 진리치 부여? 참이나 거짓은 부여할 수 있지, 고전 논리에서도. 맞죠? 오케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앞으로 가고 마지막 단락 봅니다. 자, 잘 생각해보자. 여기부터 또 애들이 벙 찌고 있어요. 보자.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은 다룰 수 없다. 그러니까 고전 논리는 뭐가 없다. 상호 배타적 문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공존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를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했다. LP. 밑에 보니까 Logic of Paradox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약자예요. 역설적 논리란가.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볼까?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전건긍정 규칙을 예를 들어 보자. 그러면 이 몇몇 규칙 중에 뭐가 있다? 전건긍정 규칙이 있대.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고전 논리에서는 고전 논리다. 네모야. 자, 전건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P면 Q다라는 조건문과 자, 여기 지울게. 잘 봐. 이거 진짜로 별로 어렵지 않은데 애들이 힘들어해. P면 Q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 자, 그럼 생각해 볼게. 조건문 P면 Q였어. 알았지? 그 다음 P가 있는데 P가 뭐냐면 전건이야. 전건이 뭔지 나도 모르겠어. 내가 논리학을 어떻게 하겠니? 자, 참이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왔으면 얘네가 참이면 자, 보세요. 참이면 모두 참이다. Q도 참이다. 이렇게 된 거지. 됐죠? 오케이. 후건인 Q도 참이다. 자,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건긍정 이제 LP로 간다. 알았지? LP. 알았지?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것이 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자, 보세요. 지금 이건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전건긍정 규칙이랬어. 전건긍정 규칙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LP로 간다면 얘는 그냥 LP가 아니고 그냥 문장이고 LP 문장으로 딱 가버리면 LP 문장에서 이 부분이 참 또는 5월 참 동시 거짓이라면 당연히 쿠드 뭐라는 거야? 요게 그대로 온다 이거지. 이렇게 돼 있어. 자, 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 선생님 끈이 풀렸어. 누가 나 좋아하나 봐. 이런 거 재밌지 않니? 얘들아? 난 이런 거 막 해. 그래서 끈이 풀려갖고 예전에 처음에 인강에 있을 때는 막 중간에 막 분필 부러지면 당황하고 막 그랬어. 요즘에는 뭐 그냥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갔어요. 자, 다시 가볼게요 이제. 자, 또 보자. 참돈이 것이 한다. 그러나 LP에서 조건문 전건은 참인 동시에 것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자, 여기부터 이제 가보자. 생각해보자. LP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그럼 뭐가 그러는 거야? P야. 조건문의 전건. 그럼 P는 참동거 이거야. 알았죠? 됐죠? 오케이. 자, 거짓이라고. 거짓 후건이 뭐야? Q죠. 자, Q는 뭐였다는 거야? P가 그거 Q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 또는 거짓이잖아. 자, 조건문과 플러스 P 얘는 뭐라고? 참 동시에 거짓이래. 이렇게 됐어. 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후건은 뭐야? 후건 Q 거짓이 된다. 이거 똑같은 거네. 거짓 이렇게 됐으니까. 됐죠? 오케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참 조건과 P가 참 또는 거짓, 참 동시에 거짓이면 무조건 Q는 뭐라는 거야? 거짓이라는 거지, 그지?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논리학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라고 하면 내가 말 못하겠어, 솔직히. 하지만 그냥 국어적으로 푸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부분 딱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메모를 했냐? 그렇진 않았어. 그냥 하나씩 아, 참거짓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따져봤단 말이야. 따져보고 돌아가면 돼. 이 문제가 몇 번이냐면 30번 문제야. 자, 볼게. 비록 전강근대 규칙이 성립되지 않지만, 그래, 이렇게 성립 안 돼. LP의 고전 논리학에 대한 근본적 의문들이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자, 30번 문제 먼저 가보자. 자, 니은이 나왔으니까. 자, LP에서 P가, 자, 이제 가보자. 쉽게 가보자. LP야. LP에서 P와 P가 참 또는 참 동시에 거짓이고, 자, 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다 이거야. 됐죠? 오케이. 그러면 니은은 뭐였어? 조건문이지. 조건문이 지금 니은이야. 니은은 뭐가 돼야 돼? 당연히 참 또는 참 동시에 거짓이지. 마지막에 방금 그대로 한 거야. 그럼 이건 거짓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 참동거! 이렇게 돼야지. 마지막 단락이 그대로 있어. 알았죠? 자, 2번. LP에서 L과 P가 참동시에 거짓이면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자, Q도 반드시 참동시에 거짓이 아니고 뭐야? 거짓이라고 나와 있잖아, 위에 그대로. 이거 무슨 개똥 같아. 이게 정답률 50%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그대로 얘는 뭐야? 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 문제였어. 3번. LP에서 L과 P가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된다 이거야. 자, 보세요. L과 P가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야. 그럼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6번째 단락에 이렇게 나왔어. LP라는 부분이 나오죠. 전건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과 그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 자, 보자. LP에서 L과 P가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거짓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맞아, 틀렸지. 왜?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그쵸? 그 단락이 이게 성립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했죠. 4번. 고전 논리에서 L과 P가 각각 거짓이 아닐 때 Q는 거짓이다라고 돼 있어요. 잘 보세요. 거짓이 아니라면 당연히 고전 논리 뭐라는 거야? 참이라는 거지. 그럼 당연히 Q는 뭐가 돼야 돼요? 거짓이 아니고 참이 돼야 되죠. 고전 논리학이야. 알았죠? 5번. 고전 논리에서 니은과 비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건 없지. 무조건 거짓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참이다라고 했잖아. 답 5번이잖아. 4번과 5번은 똑같은 말이잖아. 그쵸? 쉽게 가야 돼, 쉽게. 근데 쉽게 안 가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야, 지금. 자, 그 다음 28번 갑니다. 자, 28번 가보자. 양자역학, 양자컴퓨터야. 이거 어렵게 생각하는 애들은 이거 못 풀었어. 내가 장담하건데. 쉽게 갑니다. 그대로 봐. 양자컴퓨터는 세모야. 여러 개의 이진수를 단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 단 한 번에. 여러 개의 이진수를 단 한 번에 처리했대. 일반 컴퓨터보다 네모치면 되겠죠? 훨씬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한대. 연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를 배제하면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연산 결과는 빨리 된다 이거지. 한 번에 처리하니까 무지하게 빠르겠네 이거지. 됐죠? 오케이. 자,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n비트가 필요하고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n개 존재한다 이거야. 그쵸? 오케이. 만약에 이 밑에 보면 그대로 나오는데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에 0과 1 중 하나만 담을 수 있다. 하나밖에 못 담는데 두 자리 이진수 0001, 1011 이렇게 네 가지 경위수가 나오는구나. 자, 이 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네 번에 걸쳐 처리하게 된다 이거야. 네 번에 걸쳐 처리한다고? 그렇지. 2의 n승이 되는 거지 아까. 그럼 여기 몇 비트라고 돼 있어 지금? 2비트 이용한다니까 2의 2승이 되고 그러면 4. 그렇죠. 4개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이진 숫자리가 4개가 필요하는 거야. 그래서 0001 이렇게 나왔고요. 자, 4번에 걸쳐 처리한다. 그럼 4번에 걸쳐 처리한대.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뭐냐? 공존의 원리를 이용하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동시에 담아서, 그럼 0과 1을 양자 컴퓨터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일반 컴퓨터는 한 비트에 0과 1을 하나씩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지? 근데 양자 컴퓨터는 뭐라는 거야? 한 비트에 0, 1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다는 거지. 얘는 따로따로 넣어야 되지만.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보자. 0과 1 하나의 비트에 동시에 담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단 한 번의 처리가 가능하다. 그냥 한 번에 끝낸대. 그치? 뭐 할 필요? 네 번의 컴퓨터 처리할 수가 없다. 한 번에 끝낸다는 거지. 자, 보세요. 양자 컴퓨터가 처리할 이진수 자릿수가 커질수록 연산 속도는 압도적으로 위로받는다. 왜? 얘는 막 2의 4승, 2의 5승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릿수가 커지면. 근데 얘는 그냥 한 번에 처리하니까 최고 좋은 거지. 자, 봐. 양자 컴퓨터는 상대의 공존을 이용함으로써 여기까지 맞아. 자, 보세요.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를 늘리는 거 아니고 속도만 빠르게 하는 거지. 무슨 비트의 수를 늘려. 한 번에 처리하는데 끝나는 거야, 그냥. 3비트를 사용하여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라고 할 때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보다 속도가 6개다. 그럼 일반 컴퓨터를 한번 얘기해 보자. 일반 컴퓨터는 어떻게 돼? 2에 3승이 돼야 되지. 그럼 몇이야? 8이지, 그지? 8번이야.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뭐야? 한 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했지. 그럼 한 번과 8번은 몇 배 차이야? 6배라는 거 말이 안 되지. 그쵸?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고요. 천천히 정확하게 포인트만 딱 잡고 가야 돼. 한 번에 처리한다, 그거. 한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 1비트를 사용한다고 할 때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횟수는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생각을 해보자. 자, 1비트 사용한다고 했지. 그럼 일반 컴퓨터는 몇 해야 돼? 2의 1승이니까 2번. 양자 컴퓨터는 무조건 한 번. 틀렸죠? 같다가 틀렸고요. 양자 컴퓨터의 각각 비트에는 0과 1이 공존하고 있어. 4비트로 한 번 더 처리할 수 있는 4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모두 16개다. 보세요. 그러면 4자리 이진수라고 했죠? 그럼 2의 4승이야. 그럼 뭐야? 16개지. 그럼 16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답은 4번이죠. 그렇죠? 오케이. 5번. 3비트 양자 컴퓨터가 3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는 6비트 양자 컴퓨터가 6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와 같다. 왜? 전부 다 한 번에 처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한 번에 처리한다가 포인트였어요. 자, 31번. 5답 1위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생각을 해야 돼. 보기를 읽을 때 지문과 어떻게 갈 것인지가 나와야 돼. 자, 고전훈련 네모지. 자, LP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을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입장을 받아들인다. 그럼 네모와 세모 차이다. 기억과 리을에 대해 토론한다. 자, 기억과 리을. 여기는 뭐야? 전자. 무슨 관계? 미시적 세계. 맞죠? 오케이. 반지름 5cm. 무슨 세계? 거시 세계. 이렇게 돼야지. 자, 다시 머릿속에 들어와. 미시는 상호 배타적 것들이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까? B가 그렇게 얘기하겠지. A는 공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거야 아마. A는 공존할 수 없다는 거고 얘는 있다는 거니까. 그 다음 거시는 뭐야? 상대적 배타적인 상호 배타적인 것들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야. 원래 얘는 없어. 그러니까 B도 뭐야? 얘한테 공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거시세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어. 자, 보세요. 두 번째 달라. 첫 번째 줄. 미시세계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양자역학은 뭐야? 미시세계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거시세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양자역학도 알았죠? 자, 이제 갑니다. 1번. A는 기억이 참이 아니라면, 자 보세요. A야 고전논리학 사람이야.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자 참 거짓 이외에 다른 진리치를 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보세요. S 상태라고 돼 있어. 그치? 오케이. 그럼 얘가 참이라면 나머지는 거짓이 될 거고, 참 또는 거짓 아니면 무조건 안 된다 이거지. 자, 참과 동시에 거짓은 있을 수 없다라고 A는 이야기하겠죠. 미시세계에서도. 거시세계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럼 1번은 맞아요. 자, 2번을 가보겠습니다. 2번 잘 봐. 어려워. B. 애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포인트만 딱 잡았다면 아까 미시, 거시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고 있었어야 돼. 알았죠? 오케이. 자, 기억은 참인동지에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 보세요. 참인동지에 거짓일 수 있다. 오호. 지금 B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가능하지. 야, S라는 상태가 있는데 이 S라는 상태도 결국 뭐야? 상호 배타적 상태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봐봐. 그런데 디귿은 참이면서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라고 됐어. 자, 잘 생각해봐. 얘는 디귿은 무슨 세계야? 거시세계지. 거시세계는 참과 동시에 거짓이 있을 수 없는 세계지. 상호 공존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B도 그래 거시니까 인정할게 하고 넘어가겠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아무리 상호 베타적인 거 공존한 거 인정하더라도 거실이 아니라고 벌써 이제 생각한 거니까 미시생만 얘기한 거잖아. 자, 3번. A와 B는 모두 디귿이 참일 때 리을도 참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보세요. 당연하지. 왜? 디귿과 리을은 다 뭐야? 거시니까. 그쵸? 오케이. 참 아니면 무조건 거짓이야. 그쵸? 리을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디귿과 리을이 무슨 관계야 지금? 서로 베타적인 관계잖아. 그쵸? 오케이. 회전한 반대하면 이 두 개 공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이지. 4번. A는 B와 달리라고 돼 있어. 잘 봐. 니은이 참인 동시에 거짓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니야? B는 지금 미시세계니까 참거짓 동시에 한다는 거 B는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A는 당연히 얘기 안 하겠지. 고전 논리학이니까. 5번. B는 A와 달리 리을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할 건 노 리을은 뭐야? 거시지. 그러니까 참이 아니라면 무조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참이 아니면 뭐야? 거짓이지 뭐. 그렇죠? 왜냐면 거짓에게는 거짓밖에 안 되니까. 다음 그래서 5번이야? 5번이야. 잠깐. 이 문제는 뭐다? 보기 안에 조건이 또 넣어진 거야. 미시와 거시라는 조건이. 이 미시와 거시라는 조건을 찾지 못했다면 이 문제는 안 풀려. 알았지? 찾았다면 쉽게 풀 수 있고요. 자, 32번은 뭐다? 신분증 소지 이거죠? 이건 구체적 사물이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3번에 37번 가봅시다. 자, 춘향전입니다. 어려운 질문 다음에 쉬운 질문이 딱 튀어나왔어요. 춘향전은 춘향과 이몽룡이 지금 이별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소설과 오른쪽은 잡가예요. 약간 다르죠? 다릅니다. 자, 왼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 진짜 날 안 데리고 갈 거야? 나 안 데리고 가면 죽이고 가라. 나 죽이고 가. 너 만약에 그렇지 않잖아? 그럼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네가 나한테 옛날에 편지 써준 거 기억나? 그 편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너 나한테 죽을 때까지 나 사랑한다고 했어.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무조건 내가 고소할 거야. 고소하면 네가 또 너 양반이니까 그 관리도 구워 삶아갖고 이 고소장을 무마시키겠지? 좋아. 그럼 나는 뭐냐면 이 남원이 아니라면 좀 더 올라가서 전라북도에 올라가서 전라북도 도지사한테도 고소할 거야. 그것도 네가 막을 수 있겠지. 너네 집은 잘 사니까. 좋아. 그럼 내가 뭐냐면 이번에는 서울 검찰청 대검찰청 가갖고 또 해볼 거야. 그런데도 네가 막는다면 좋아. 나는 뭐야? 대통령한테 고소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청와대에 탄원할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서운 여자야. 자, 봅시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거죠. 서럽다라고 얘기하면서 제비가 돼서 도련님 계신 처마 집회에 지어서 밤이 되면 집으로 갔은 채하고 도련님 품에 들어가 볼까 한다. 이별이 웬 말이냐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별에 대한 거부를 합니다. 이별이란 두 글자를 맞는 사람 나와 백년 원수로다. 진시황이 분서할 때 책을 다 튀울 때 이별 두 글자를 잊었는가? 이 이별 글자를 왜 잊었니? 그때 부살났다면 이별이 있었겠냐? 방랑사에서 쓰고 남은 철퇴를 천하장사 하웅에게 주어 힘껏 둘러매고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 이거지. 없애버리고 싶다 이거야. 자, 옥황전에 솟아올라 억울함을 호소하며 벼락에 담당하는 상자가 되어 내려와서 이별 두 글자를 없애버리고 싶네 이 말이야. 그쵸? 여기까지 가야. 내용 파악 쉬워. 알았지? 그럼 가야에 대한 문제가 탁 튀어나왔지. 근데 애들이 몇 번 썼는지 알아? 2번을 그렇게 많이 썼어. 미친 거 아니야? 춘향은 도련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이별 상황을 우려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자, 몇 번째 줄? 네 번째 줄 봐봐. 가에서. 자, 어르신의 공조 참에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A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가야 돼. 찾아줄게. 여기 있어요. 자, 우리 당초에 광안루에서 만날 적에 내가 먼저 도련님들하고 같이 살자고 하였어. 도련님이 먼저 나 꼬신 거잖아. 이거잖아. 야, 도련님이 먼저 나에게 하신 말씀은 다 잊어 계시오. 이런 일이 있겠기로 처음부터 마다하자냐. 그래서 여기 있지.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그때 꺼져라고 얘기한 거 아니었어 이거지. 됐죠? 오케이. 그럼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2번 선지는 당연히 적절한 거예요. 알았죠?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4번입니다. 춘향은 고사를 활용하여 그래요. 화항우 있고요. 뭐 진시황도 있어요. 자신의 상황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 있는 건 아니죠. 이별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이별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싶다 이런 말만 하고 싶은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나머지 거는 뭐 요거 3번은 제비에 대한 얘기고요. 됐어요. 도련님 입에서 하면 불가피하다. 왜? 아빠가 승진해서 가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천상계 억울함을 전한 상황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됐고요. 기억과 미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억 닌디글 미음. 자, 어디까지 있냐? 이거는 지금 가에 대한 문제네요. 이것도 읽으면서 그냥 풀어버렸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34번은요. 답은 4번입니다. 도련님에게는 약속 파기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밝히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리 보면요. 자, 판결문이라고 되어 있죠. 판결문은 뭐냐면 여러 가지 청탁해갖고 그 고소를 지게 하겠죠. 그러면 그 판결문 뭐야? 자, 춘향이 네가 졌어 라는 판결문이겠지. 자, 도련님이 약속 파기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밝히는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문맥적 내용만 파악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겁니다. 1번 선지 쓰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거는 뭐야? 도련님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춘향이 쓴 것이 아니고, 기억은 명문을 써준 것이 있으니 그때 뭐야? 편지 써준 거야. 러브 레터죠. 도련님이 쓴 겁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35번 갑시다. A와 E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요 나 작품은 어떠냐? 처음엔 날 두고 가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나 좀 제발 데려가세요. 이 머리 끄쟁이를 잡아서라도 괜찮으니까 제발 데리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막 가슴 치면서 너무 슬퍼하고 이별에 대한 이별의 글자가 원수더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밥을 차려주면서 보내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와서 이별한 게 웬 말이요? 잘 가시오. 잘 있거라. 산첩첩 수중중한데 부디 편히 잘 가시오. 나도 명년 양춘가절이 돌아오면 또다시 상봉할까나. 혹시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야. 자, 볼게요. 2 볼게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대상과의 제의를 확신하고 있다. 확신 아니고요. 그냥 볼 수 있을까? 이거고요. 뒤리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산수중삼은 간 곳이 없고 이제 와서 이별한다 말이고요. 기대가 어긋나 버린 사정을 부각하여 피해감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받았어요. 문맥 봅시다. 자, 물을 두고 맹세하고 산을 두고 증삼 되자더니, 증삼은 뭐야? 약속을 반드시 지키다 이거야. 산수증삼은 어디 갔냐 이거야. 근데 그렇게 뭐냐면 물을 두고 맹세하고 산을 두고 증삼 되자 했잖아. 약속 꼭 지키자고 했잖아. 우리 남산타워에 뭐냐 그씨 자물쇠 달았잖아. 뭐 이런 거 알았죠? 야, 그러니까 기대에 어긋나는 사정을 부각하여 피해감을 심화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도 옛날에 그 자물쇠 했어요. 다 헤어졌죠. 자, 보시면 피해감이 심화되는 건 답은 4번이고요. C 볼게요. C를 보면 낙이 내 발로 둥둥 들어 춘향이 가슴을 찬 거지. 당나귀의 꼬리 잡았더니 부정적인 상황은 희화함으로써 당문 현실 풍자는 없습니다. 희화화도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는 건데 발에 차였다는데 이거를 희화했다고 보기도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 B번 봅시다. B를 보면 영천수 맑은 물에다가 던지겠으면 던지고 가시오. 나 죽이고 가세요 이거야. 초월적 공간 지향하는 게 아니죠. A를 보면요. 3단 같은 좋은 머리입니다. 이거 감아쥐고서라도 날 데리고 가세요. 이 머리 끄집이 잡아서 한 것도 다 데리고 가세요.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인물이 지닌 자부심을 환기하여. 무슨 자부심 환기예요. 말이 안 되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쉬웠어요 되게. 36번. 자, 여러 작품에서 춘향은 다양한 면모를 지닌 인물로 형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춘향이 여러 작품에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야. 자, 춘향은 원치 않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면이 보이기도 하고요. 2번, 목표를 이루는 단호하게 행동하는 적극적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면모가 있네요. 세 번째, 신세를 한탄하며 절규하는 격정적인 면모도 있고요. 자, 문제를 숙고하여 대응하는 모책을 치밀하게 하는 면모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한편 춘향은 당대 민중의 시각을 대변하는 면모도 있다 이거야. 5가지 면모가 있대요. 그 5가지 면모를 지문에 찾아서 짝짓기 하라 이 말이죠. 됐죠? 오케이. 볼까요? 1번. 양반들이 한 통속이어서 도련님을 두둔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을 통해 여기까지가 뭐야? 가에 나온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고소 못하게 하고 고소도 다 무마시킬 것이다 이 말이죠. 자, 민중의 입장을 취하는 춘향이 말입니다. 맞죠? 민중들이 양반을 보는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다 이거야. 가를 구걸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상황을 알리겠다는 모습을 통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 상황을 알리겠다, 임금한테 가겠다 이거야. 춘향의 적극적인 면모가 나오죠. 나 끝까지 너 고소하고 끝까지 내 남자를 만들 거야 이 말이야. 나에서 이별을 자신이 겪은 고난을 말하며 도련님의 마음을 돌리는 모습을 통해 여기까지 맞아요.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죠. 이렇게 연결이 안 됩니다. 자, 4번 보시면 나에서 도련님에게 주안을 올리며 어쩔 수 없이 이별하는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수용적 면모와 연결되죠.
5번 보시면 가나의 이별이라는 두 글자를 철퇴로 깨트리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이거 나와요. 북받친 감정을 토로하면서 탄식하는 춘향의 격정적 면모를 드러내는 거 맞죠? 됐죠? 오케이. 37번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ABD 감상한 거라고 돼 있어요. 자, 볼까요? AB 감상한데요. 이거 책에 새 책 본 소설이라고 돼 있어. 가는 책을 대여하고 값을 받는 새 책업자는 춘향전은 가와 같은 새 책 본 소설로 유흥적 노래로 지은 작가의 담당층은 춘향전의 대목을 나와 같은 잡가로 제작했대. 자와 새 책 본 네모, 잡가 세모로 한번 가봅시다. 됐죠? 오케이. 새 책업자는 과장되고 재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흥미를 높이거나 특정 부분에 분량을 늘려 이윤을 얻으려고 했다 이거야. 됐죠? 오케이. 작가 담당층은 노래의 내용을 단시간에 전달하기 위해 상황을 집약해서 설명하고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가사를 반복해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을 엮어 노래를 구성할 때에는 작품 속의 화자의 역할이 바뀌기도 했다 이거야. 그렇죠? 생각을 똑바로 해서 작가 담당층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 1번, 그렇죠? 오케이. 2번, 그 다음 마지막에 3번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기를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답은 5번인데요. 1번부터 가볼까요? A에서 생눈 나올 일이라는 과장된 표현, 눈이 나올 일이다 이거죠. 자,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취지다. 맞아요. 자, A에서 분명히 그런 문이 나왔고요. 자, 보기에서 보시면 과장되고 재치 있는 표현을 통해 흥미를 높인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A에서 도련님에게 거듭하여 묻는 형식을 사용한 것은 끊었어요. 계속 물어본 게 있죠. 분량을 늘리는 의도다. 그래요. 보니까 계속 질문을 계속하는 모습은 분량을 늘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보기에도 분량을 늘린다 있고요. 3번 봅시다. B에서 첫 행의 작품의 상황을 제시한 것은 상황을 제시해. 무슨 상황? 이별이라네. 이도령과 춘향이가 이별용이라네. 그치? 내용을 빠르게 끌려는 전략이다. 어디에 나왔냐면요. 단시간에 전달하기 위한 거다. 보기 있죠? 연결됩니다. 그 다음 B에서 못 가시다라는 구절에 반복했어요. 인물의 감정을 강조한 것은 청중의 공감을 유발한다. 청중의 공감을 유발하는 것도 있죠. 가사의 반복에 유발한다. 연결되고요. B의 화자가 해설자가 인물로 역할을 바뀌는 것은 맞아요. 맨 처음에 보면요. 이별이라네 이도령 춘향이가 이별이라네 나왔고 춘향이가 도련님 앞에 바짝 달려들어 눈물 짓고 하는 말이 그 다음부터 춘향이를 바꿔. 화자가 그치? 그럼 바뀌어요. 여기까지 맞아.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이 엮어 작품의 구성돼. 연속되는 장면이 엮어 이런 부분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는 계속 연속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5번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38번부터 또 비문학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문학 마지막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솔직히 비문학 지문 중에서 가장 쉬운 지문 중 한 개인데요. 틀도 정확하게 나오고 쉽습니다. 여기 이제 집합 의례에 대한 내용을 뒤리킴이 생각하는 집합 의례와 파슨스와 누구야 그 스멜러 냄새나는 사람인데 아마 스멜러가 스메이서가 이제 말하는 집합 의례와 마지막에 알렉산더가 말하는 집합 의례를 나누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데 발전 양상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뒤리케임은 집합 의례를 공동체의 결속에 하나의 집합 의례를 통해 공동체가 결속될 수 있다고 봤고요. 부족사회와 현대사회가 좀 나눠진다. 부족사회는 성과 속을 분류하게 되고 속한 사람들이 속세에 있는 사람은 성을 좀 이제 뭐한다? 경험할 수 있어서 성스러움과 도덕적 의미를 깨닫게 되고 공동체가 다시 성스러운 것으로 재생된다. 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현대사회는요, 공동체 재생도 되지만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하기도 한다. 그런 거 갖고 프랑스 혁명 같은 걸 얘기했고요. 파슨스와 스페러는 기능주의다. 위기 시기에 발생하는 게 집합 의례인데 이해관계, 되게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속된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으로 나간다. 그래서 집합 의례를 통해서 가치 추구와 위기 극복, 사회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집합 의례의 기능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알렉산더는요, 사회 공연론이 있어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러 요소가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다 있어, 그 요소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정해지지 않고 이 요소를 융합할 수 있는 문화적 실천이 필요해야지만 뭐가 된다?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되게 된다. 그런데 전체주의 같은 사회에서는 이렇게 묶일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다 국가 권력의 대중 도움만 있을 뿐이고 사회적 공헌이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뭐 어렵지 않은 글이니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38번 가보겠습니다.
자, 합의한 결과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 여기는 절충이 없습니다. 자, 중심화제에 대한 이론, 어떤 거, 집합 의례에 대한 이론이 후속 연구에 의해 보완되는 과정이죠. 특히 파슨스와 스멜서가 안 된 거, 한계를 누가 얘기한 거야? 알렉산더가 극복해낸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중심화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는 그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 거 없고요. 중심화제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의 의의와 가설의 의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됐고요. 38번 갑니다. 집합 39번이죠. 집합 의례에 대해 기억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기억은 누구야? 뒤리캠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저는 그래서 뒤리캠까지만 읽고 곧바로 문제를 풀었는데요. 답은 몇 번이요? 4번이 됩니다. 공동체 성원들은 집합 의례를 거쳐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묶인다. 미친 거 아니야? 구체적 이해관계는 안 좋은 거였잖아.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4번이 되고요. 뭐 3번 선지는 뭐 두 번째 다닥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5번 선지도 첫 번째 다닥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성 또는 소개 문제를 규정한다. 분류한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40번입니다. 위기 시기입니다. 이걸 누가 얘기하는 거야? 파슨스와 스멜서가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을 속에서 성으로 옮긴다. 맞아요. 위기 시기에서 일어난 상황은 집단 의례, 집합 의례를 통해서 속에서 어디로 간다? 성으로 보편적 가치로 옮기는 거죠. 관심은. 답은 1번입니다. 목표와 규범 차원의 생각, 목표와 규범이란 말은 없고요. 생계활동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찾는다.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속된 것이죠. 사람들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기 상황을 외면한다. 외면하는 게 아니고 극복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평상시 추구하던 삶의 도덕적 의미를 상실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평상시 추구한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41번 문제 갑니다. 이 문제도 5문제나 딸려 있어요. 윗글에 니은과 디귿에 대한 겁니다. 니은과 디귿에 대한 건데요. 답은 1번이에요. 이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거 뭐냐? 현대사회 집합 의례는 결과가 미리 정해지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2번 선지를 보면요. 니은과 달리 디귿은 집합 의례가 같이 일반화? 노. 다 분화됐다고 했지?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과 달리 니은은 집합 의례가 발생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발생하는 과정이라는 거.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디귿이지 니은이 아닙니다. 니은과 디귿은 모두 문화적 실천으로서, 문화적 실천은 누가 얘기한 거죠? 그죠? 디귿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하다는 것도 틀렸어요. 그 다음 니은과 디귿은 모두 현대사회에서 성과 속의 분류체계 없이 집합의례가 일어난다? 노. 니은도 뭐야? 성과 속의 분류가 정확하게 있다라고 나와 있죠. 오케이. 그러므로 틀렸습니다. 42번 갑니다. 얘는 사회적 공연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 알렉산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요 사회적 공연으로 보기를 이해한 거야. 지금은 사회적 공연론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나와야 돼. 알았지? 그럼 잘 봐.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한 A씨의 소각장이 드러나는 얘기다. A씨의 소각장이 드러난대요. 자, A씨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낙후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소각장을 유치한대요. A 시민들은 반대파, 찬성파를 나눈대요. 반대파, 찬성파를 나눈대요. 자, 반대파는 지역 경제의 발전은 찬성하지만 소각장의 환경을 오염시킨다면 처리할 것을 요구했고, 찬성파는 반대파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이거야. 자,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의견이 갈려서 토박이와 노인들은 못하는 거 반대고, 이주민과 젊은이들은 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대. 중앙 언론은 이 사건은 지역 내 현상이라며 됐어, 필요 없어 보도하지 않았고요. 반대파는 반대 운동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허가를 내지 않았대요. 공연에 미장센이 A시에 한정돼 있다. 그럼 미장센 찾는 거야. 그 요소를 찾는 거죠. 미장센은 뭐라고 됐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동선을 짜서 공연을 무대 위에 올리는 미장센이야. 그러면 시공간이라는 것은 결국 A시가 공간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공연의 요소들이 융합되어 가치 일반화가 일어난다고 했어. 무슨 소리야? 가치 일반화는 지금 다 분리되어 있고 서로 나눠져 있는데. 답은 2번이죠. 3번. 출신 지역과 나이로 분화된 관객의 배우로 직접 나선다라고 했죠. 오케이. 배우라는 것도 나왔고요. 자,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이 있는 거죠. 상징적 생산수단과 사회적 권력이 공연의 전국 전파를 막으려 한다 이거야. 사회적 권력이 뭐죠? 여기 경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상징적 생산수단과 사회적 권력이 공연의 전국적 전파를 막으려 한다 이거죠. 자, 여기 보니까 보자. 현대사회적 공연 요소를 성과 속의 분류체계를 다양하게 구체한 이렇게 나왔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사회적 생산적 수단 뭐라고 되냐면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공연을 광범위한 관계에 전파하는. 그럼 여기서 수단은 뭐가 있어요? 언론이 되겠죠. 언론. 여기 뭐야? 경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배우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는 뭐야 이거 뭐든지 중간에 빠졌어요. 자, 뭐라고 되냐면
발전에는 동의하면서 서로 다른 대본을 가지고 있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교가 미쳤나 봐요. 아까 조교가 오늘 좀 일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적중된 것도 다 찾고 막 그러냐고 오늘 아침 10시에 와갖고 오늘 8시에 퇴근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했네요. 월급에서 까야죠. 자, 농담이고요. 마지막 질문 가보겠습니다. 뭐냐? 그렇지. 눈이 오면의 질문입니다. 워낙 유명한 질문이고요. 선생님 모의고사도 많이 나왔고 궁극의 백작품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장면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략 전까지가 뭐가 내용이 나오냐면 이 지금 내가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도 배가 고프냐 이거야. 그래서 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얘가 어디를 갔나 모르겠지만 딱 봤더니 이런 거야. 9호소 식당이야. 9호소 식당은 뭐냐면 거린들 모아서 밥을 주는 식당인 거야. 그 식당에 얘가 혼자 갔었던 것 같아, 친구들이나. 그래서 뭐냐면 이 엄마가 데리고 가서 가자. 아무리 없어서 못 먹어도 못 입고 살더라도 나는 절대 내 새끼를 거지나 도둑놈으로 키울 수는 없는 게 시상에 돌아가신 너가 아버지가 이런 꼴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느끼겠냐 이렇게 나왔어요. 뭔가 거지 같은 짓을 했나봐. 그죠? 어머니 음성은 돌연 냉랭하게 변해 있었다. 근데 나는 왕 울음을 터뜨려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기어코 9호소 식당 안에 때 묻은 널판지 의자 위에 그를 끌어안는다 앉힌 다음에 뭐 줬습니까? 국수를 딱 주는 거야. 먹어라! 어서 먹어란 말이다! 이렇게 나왔어. 어머니 음성에는 어느덧 아까의 냉랭함이 거의 지워져 있었다. 그는 몇 번 망설이다가 젓가락을 먹었어. 먹고 있는데 엄마의 몰고 딱 보니까 엄마가 눈물이 딱 고여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보자. 그는 두 번 다시 빈민 9호소 식당에 얼쩡거리지 않았다 이거지. 그쵸? 오케이. 엄마가 너 너무 거지같이 살지 마라. 나는 그렇게 널 키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도 이렇게 배고프게 키울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겠죠. 됐죠? 오케이. 아마도 그런 기억 때문이었는지 모르더라도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까지 그럼 이거 다 뭐야? 과거죠. 됐죠? 오케이. 자, 국수는 그에게 여전히 싫어하는 음식으로 남아있다 이거야. 저희 아버지가 수제비를 싫어하세요. 밀가루 음식을 싫어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먹어서. 수제비는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중략입니다. 어머니한테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불길한 조짐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은 2달 전부터이다. 자, 2달 전부터래. 그날따라 이렇게 나왔어. 이거 다 뭐야? 과거라는 거지, 다 이것도. 그쵸? 자, 이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뭔가 이상해요. 잠깐만 했던 말 또 하시고요. 뭔가 이상해요.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찾아갑니다. 엄마한테 엄마 방으로 가. 봤더니 엄마가 마지막에 이렇게, 찬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슴이 철렁한데요. 왜? 찬우라고 부른 적이 없거든, 어머니는. 애비야, 뭐 이렇게 불렀겠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야? 찬우야! 어서 또 꽃두매로 돌아가자. 네가 아버지랑 찬세가 얼마나 기다리겠냐. 아버지 뭐야? 돌아가신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가 걸린 거겠어요? 치매가 걸린 거죠, 엄마가. 그래서 뒤에 어떻게 되죠? 그렇죠. 꽃두매로 가게 되죠. 꽃두매에 가게 되는 장면이 수능 특강이나 완성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꽃두매에 간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그 묘지를 찾아가려고 해요. 근데 꽃두매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막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걸어서 바뀐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남자도 아들도 찬우도 되게 생소함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껴요. 근데 그래서 뭐야? 이제 구청에 가서 그 묘지가 어디 간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엄마한테 엄마 다방에 좀만 있어. 그러면서 찾으러 갑니다. 근데 갔다 왔더니 엄마가 사라진 거야. 그 장면이 사라진 장면이 어떻게 나옵니까? 옛날에 모의평가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 눈이 오면이라는 작품은 다시는 다시는 아니고 올해 수능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요번에 6월, 9월에 나왔던 작품들은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선생님 궁극의 백작품에서도 그런 것도 나중에 공지사항이나 말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볼게요. 1번입니다. 특정인물 회달 중심의 이야기. 답 1번이네요.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오케이. 찬우란 인물의 회상을 중심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고요. 나머지 거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계절의 변화됐고요. 상세한 묘사도 안 나왔고요. 그 다음 서술자의 관찰자의 입장의 사건을 전달한다. 객관성도 없고요. 관찰자 입장 아니에요. 지금 찬우 아빠의 그 심리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서술의 초점은 다양한 인물이 아니고 뭐야? 어머니를 중심으로 가고 있죠. 됐어요. 44번입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A는 뭐야? 국수 같아요. 국수.
그쵸? 답은 몇 번이야? 3번이죠. 속마음을 깨닫게 하는 매개물입니다. 국수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엄마의 눈물이 보게 된 거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엄마 속마음을 깨닫게 되는 매개물 맞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전혀 뭐 해결이 안 돼요. 45번. 19요. 눈이 오면은 어머니 목소리 발화 내용과 어우러져 그에게 특별한 메시지 전달한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수치심, 죄책감, 물기람, 섬찟함, 당혹감 이런 것들이 들어있대요. 연결시켜라 이거죠. 기억에서 어머니가 넋두리에 가까운 말로 아들의 배고픔을 언급한 것은 그가 구호소 식당을 보았을 때 느낀 까닭 모른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딱 얘기하니까 자기가 여기서 먹었던 것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미안함과 엄마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수치심도 있죠. 그런 데서 밥을 먹었다는 수치심. 이 어머니가 냉랭한 음성으로 아버지를 언급한 것은 아버지 언급했어요. 그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결국 그로 하여금 울음을 터뜨리게 합니다. 니네 아버지가 지금 계셨다면 무슨 말 생각하겠냐 이 모습이죠. 자, 디귿에서 어머니가 냉랭함이 사라진 음성으로 그에게 국수를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맞아요. 그에게 불길함을 느끼게 하여 젓가락을 놓게 한다? 무슨 소리예요? 불길함은 아니죠. 그래서 먹었잖아 얘가. 그러니까 불길함이라 볼 수 없죠. 답은 3번이에요. 4번. 리을에서 어머니가 생경한 이질감이 느껴진 음성으로 그 이름을 불렀어요. 찬야이 불렀죠. 그에게 어머니의 변화를 인식하여 섬찟함을 느끼게 한 거죠. 그치? 우리 엄마가 진짜 치매야 이거지. 됐죠? 오케이. 자, 어머니가 힘이 서린 목소리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에게 당혹감을 감추는 거죠. 어머니가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이런 거죠. 됐죠? 오케이. 자, 방쌤이 한마디? 그래요. 자, 구원편은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딱 70일 남았는데요. 이 70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설계할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Q&A를 질문하거나 이럴 때 학생들이 저 이번에 3등급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요. 이 구월모평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나의 약점을 찾아서 그 약점을 채워나가는 70일이 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70일 정말로 열심히 해서 수능 해설 강의는 보지 않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케이.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이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